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지난주 김명수 대법원장 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의 질의 내용 중에 공식적인 속기록도 녹취록도 없는 것으로 알려진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의 발언 내용, 특정 법무부비서관의 인사 관련 내용, 법원 내 모임의 구체적인 가입자 정보 등이 등장했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사법부의 고등부장, 실국장급이 아니면 알 수가 없고, 이러한 정보가 종합적으로 취합되는 것은 바로 법원 행정처라고 합니다. 법원 행정처는 통상 대법원장의 사람들이 주요 보직을 맡는다고 알려져 있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현 양승태 대법원장의 측근 인사들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을 맡겠다고 나선 걸 의미하는 거 아닌가요? 임기가 며칠 남지 않은 현 대법원장 체제가 차기 대법원장 체제의 출발을 이렇게까지 해방한 사례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그것도 특정 정당과 결탁해서 말이죠. 이거 왜 아무도 문제 삼지 않죠? 이게 저만 이상한가요? 김어준의 의문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유엔 총회에서 그런지 관련 뉴스가 많죠. 예. 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19일 유엔 총회 연설했습니다. 미국이 위협받으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선택 외에는 없다라고 강조했는데요. 북한을 타락한 국가로 규정하면서 북한이 전 세계를 위협하는 무모한 핵과 탄도미사일을 추구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과의 어떤 무역도 불법적 행동이라고 지적을 하고 북한과의 경제관계 단절을 유엔 회원국에 촉구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런 말 하는 건 한두 번이 아닌데, 매티스 국방장관도 또 관련해서 비슷한 말을 했죠. 예. 네, 강경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서울에 큰 피해자를 입히지 않는 대북 군사 옵션이 있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18일에 미국 국방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 발언입니다. 서울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도 북한에 취할 수 있는 군사 옵션이 있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있지만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 1차 대전이 뭐 처음부터 뭐 탱크로 쐈나요? 예. 총 한 발로 시작된 건데. 자기네 무슨 어벤져스도 아니고. 실제로 미국 내에서 그런 비판이 나왔는데요. 예. MIT 내 핵 비확산 전문가인 비핀 나랑 교수 같은 경우에는요. 허핑턴 포스트에다가 극도로 영웅적인 가정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 말 했어요. 예. 이건 무슨 영화에나 나온 얘기입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근데 이 목적은 최근에 이렇게, 뭡니까. 국방장관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똑같은 메시지를 내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중국 압박이라는 얘기를 뭐 국내에서도 하고 미국에서도 하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만 이 대상이 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들이죠. 예. 불안감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문제가 있는 발언이죠. 그러니까요. 예. 중대한 위협에 빠뜨리지 않고 않는 군사 예배라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 총을 한 방만 쏴도 에스컬레이션 되는 것이고 그리고 중대하다는 게 어느 정도 중대한 겁니까? 한 100만 명 죽으면 괜찮고 50만 명 죽으면 그런 건가요? 예. 우리가 거꾸로 이런 발언 좀 해야 되겠어요. 어디다 대고. 어디다 대고. 예. 진짜 워싱턴에 중대한 위협을 빠뜨리지 않고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군사 옵션이 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해봐요. 가만히 있겠나. 이거 화내야 되는 뉴스예요, 다. 자기들이 뭔데 자꾸 이런. 자, 근데 관련 뉴스가 많아요. 이런 발언들. 뭐 말로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정치하는 게. 유엔 사무총장도 또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했겠죠, 당연히. 네, 개막 연설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전 세계는 핵전쟁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오늘날 핵무기에 대한 걱정은 냉전 종식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요. 그러면서도 정치력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험악한 발언들은 자칫 치명적인 오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 간의 소위 말전쟁을 지적했습니다. 이 말전쟁 지적이야 뭐 전 세계가 다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도 매번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언론만 지적을 안 해요. 중계만 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라고 보도를 하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한테
얼마나 나쁜 것인지 혹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야 되는데 중계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트위터랑 발언만. 네, 하는 언론도 이제 있습니다. 해설이 없어요. 해설이. 스포츠 중계가 아닌데 언론이 자기 입장을 가지고 그 발언들을 해석하고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거기 또 이런 발언들이 나오면 또 전문가들 나와서 또 논평하고 그럴 텐데. 네, 어제가 9.19 공동성명 12주년이었기 때문에 또 관련된 발언들이 미국 내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이야기였는데요. 이 사람이 육저회담 담당자였어요. 예, 주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일부에서 거론하고 있는 대북 선제 타격론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를 모두 제거할 수 없다라는 건데요. 더 중요한 것은 동맹인 한국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문제라고 안 받아들이죠. 지적했습니다. 네. 당연히. 네, 인구 2천만이 있는 수도권에서 북한 방사포 사정권에 있는데 한국이 그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어려운 선택이라고 지적한 겁니다. 불가능한 선택이죠. 예. 그리고 크리스토프 힐, 북한을 상대해서 실제 협상을 해서 결과를 내본 적이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예, 9.19 공동성명은 굉장히 중요한 그 비핵 확산에 있어서 중요한 성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기본 입장은 항상 대화가 중요해요. 협상과 대화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말을 했을 텐데. 아닌가요? 네, 어제 핵 관련해가지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모두 용인하자라고도 볼 수 없고 현재 상황을 또 편하다고도 볼 수 없다라는 양쪽에 대한 비판도 같이 했었는데요. 북한과의 협상은 협상이면서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는 강경론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러한 주장들이 오히려 강경파의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협상론자죠. 예. 그리고 이 사람이 평소에 이 사람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워싱턴의 정치가들이 똑같은 얘기지만 트위터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예, 네, 그런 이야기도 어제 나왔습니다. 한밤중에 트위터 메시지나 공개된 정상 간의 전화통화로는 부족하다라면서요. 트럼프에 대한 지적도 한 겁니다. 다 트럼프에 대한 지적이에요, 이게. 네, 직접적인 지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건 아주 직접적인 지적이요. 네. 아니, 이게 복잡한 외교 문제를 자기 광 파는 거죠, 광. 그걸 트위터로 파는 거죠. 예, 전문용어로 광 판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자기 광만 파는 대통령은 처음 봤어요, 정말. 자,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네, 북핵 관련해서. 유엔 총회가 있다 보니 다들 한마디씩 하고 있고요. 강경 발언이 있고 그 강경 발언에 대해서, 당신이 무슨 어벤져스냐 하는 비판 혹은 뭐 트위터로 되겠느냐 협상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거기 가 있는데 관련해서 한 말 없나요? 예, 어제 첫 일정으로 유엔 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역할을 요청했는데요. 구테우스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 문제는 군사적 해법이 아니라 외교적 해법을 통해야 한다면서 자신의 중재는 언제나 활용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6자회담 참가국에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는 없냐 이거죠. 예,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뉴욕에서 동포간담회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한미관계 쟁점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한미의 입장이 완벽하게 같이 갈 수는 없다라고 인정을 하면서도요. 오히려 그러한 차이는 자연스러운 거다라면서 그것이 오히려 건강하게 발전시키는데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원론적인 얘기지만 기본적인 방향성이 그렇다는 거고요. 자, 이제 국내로 돌아볼까요? 예. 국내 뉴스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계속해서 댓글 사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군 댓글 사건 관련된 소식입니다. 지난 2013년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에 댓글 의혹이 일자 국방부가 수사를 착수했었는데요. 하지만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했습니다. 심리전단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지우는 등의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당시에 한 군무원의 컴퓨터는 자료가 삭제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다른 부대의 교육을 받으러 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해당 군무원이 자신의 컴퓨터를 국방부 조사본부에 제출했고 조사본부가 하드디스크를 복사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청와대에 이러한 보고가 올라갔다라는 증언들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당시 군에서는 수사 결론을 청와대 등 외부기관은 연관이 없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게 SBS 어제 보도인데 사실 포털에서는 묻혔어요.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보도인데 핵심이 이거죠. 삭제되지 않은 자료가 있었고 그 자료를
조사본부에 제출을 했는데 그 자료 중에는 그 공작 내용이 청와대로 보고된 증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에 보고한 증거를 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의 수사 결론은 청와대에는 상관이 없다라고 결론을 냈다는 거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김모 씨가 사실은 양심 선언을 하겠다고 하고 나서 보름 후에 죽었다는 겁니다. 교통사고로. 제가 보기엔 이게 매우 의심스럽습니다만, 양심 선언을 하겠다고 했고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리고 자료도 제출했고, 증거 자료도, 보름 후에 양심 선언을 하겠다고 한 지 보름 후에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거. 오싹한 내용이죠. 다음은요, 이런 종류의 소위 그 정보기관 관련된 사망 사건들도 지난 10년간 다시 한번 다뤄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자, 지나치는 우연이 너무 많아요. 다음 뉴스는요? 네,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방송인 김미아 씨가 피해자로 검찰에 출석했는데요. 국정원은 2010년에 김 씨를 포용할 수 없는 강성으로 분류하고 퇴출 1순위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광고주를 통해서 출연해서 배제해야 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관련 뉴스 계속 나오겠죠. 네. 광고주를 압박해서 퇴출시킨다. 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겠죠. 자, 이 호사는 이제 이 피해자들 진술이나 조사가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때 좀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국정원 민간인 댓글 부대 사건 관련해서 어제 영장 나왔다라는 이야기 드렸는데요. 민병주 전 단장 외에는요, 나머지 2명은 기각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영장이 기각된 송아무개 민간인 팀장 같은 경우에는 수백 명의 팀원을 거느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4년 동안 국정원에서 10억 원의 돈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원의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가담 정도, 또 송 씨를 포함한 전체 범행 가담자에 대한 수사 및 진행 상황을 고려하면 영장을 기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저는, 이것은 사법부의, 독립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또 가능하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채 수사하는 게 인권 차원에서도 원칙이기도 하고, 그런 원론들을 말할 게 아니라 이 정도면 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 민간인 팀장인데 이 팀장이 팀원이 수백 명이었고 10억을 썼는데,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더 웃겨요. 영장 기각한. 또 한 사람은 국정원 직원인데 이제 그 댓글에 쓰라고 준 돈을 가로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자신이 가로챘다라는 겁니다. 근데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 사람도 기각됐는데 기각된 이유가 너무 웃겨요. 네,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구속영장 청구 위에 피해 금액을 전액 공탁했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저는 이게 또 한 번 더 우리 이정열 전 영장 해설 전담 판사를 내일은 연결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준비 못했습니다. 이게 댓글 공작을 밝히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중간에 자기가 횡령한 돈을 공탁한 게 이 사건 본질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게 무슨 사건이 무슨 피해를 입혀가지고 건물 부셨다든지 어디 가게 피해 보상을 다투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심지어 이 인사 같은 경우에는요, 검찰 조사가 임박하자 출국을 시도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출국 금지가 되어 있어서 못 나갔고, 또 수사가 들어가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해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거인멸이나 도주 위험 다 있는 거던데, 그 금액을 공탁했다는 게 난 너무 웃깁니다. 이게 경제 사범이나 또는 그럴 때 돈을 다투는 게 이 사건의 본질일 때 피해액을 이런 게 참작이 돼야지. 이거는 이 사람이 댓글 공작에 주요한 인물이었다는 거잖아요. 그 중에 돈을 횡령을 일부 했다는 거고. 야, 정말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는 수사 방해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의. 자, 시간이 좀 남긴 했는데 오늘 미니가 있어요. 예, 양지열 변호사님 저 옆에 들어가서 이미 서 계시거든요. 네, 벌 세우고 있는데 제목만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15일에 오천 살인 사건 관계되어 있는 박용철 씨 유족이 진범을 찾아달라고 경찰청에 고소장 냈습니다. 관련해서 김정은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사건이 내려오면 광역수사대에 배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재수사될 수 있겠군요. 이 사건을 이사하다고 했다가 제가 박근혜 정부 하에서 2년 6개월 구형을 받았어요, 제가. 네, 다 1, 2심 무죄나지 않으셨습니까? 네. 네.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예. 감회가 남다른데, 감옥에 보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죠. 너무 많이 관련자들이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수사가 같이 시작되면, 예, 제가 해설할 게 많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옆에 서 있는 양결 변호사님 앉아주세요. 네. 빨리 앉아주시고. 자, 저희가 뭐랄까요. 양절 변호사가 저희 첫 방송 때부터 저하고 굉장히 많은 티키타카를 해서, 제가 없을 때 방송도 진행하시잖아요. 예. 그렇게 가까워지면서 저희가 점점점 푸대접을 하고 홀대하면서 잠깐 나오는 건데 전화가 아니라 직접 나와라. 막 5분이면 끝날 것을. 그런 거였어요? 네. 그걸 왜 불렀어요? 자, 5분이면 끝납니다. 왜냐면 바로 이어서 저희가 이 사이버 사령부 중요한 분이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네,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국방위 간사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네. 변호사 따위는 네. 자, 오늘 뭡니까? 알았어. 빨리 시간도 짧은데 그러게 빨리 제목도 읽을까요? 제가 질문도 제가 다 읽으세요. 뭡니까? 오늘 이제 오늘 무슨 이명박 정권을 향해서 네. 이제 어제 박원순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방송인 김미아 씨 이런 분들의 고소가 잇따랐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가만히 있기 힘들죠, 사실. 아 그렇죠. 사실 본인에 이게 관한 이제 얘기가 짐작만 하는 것과 추정, 짐작, 그리고 그렇게 생각만 하는 것과 문서가 튀어나오는 순간 느끼는 감정은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이 검찰에 들어가서 봤더니 자기네들을 어떻게 탄압을 해라라고 국정원만이 만들어낸 문건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눈으로. 자기가 그대로 당했고. 그렇죠. 겪은 일이 그러려니했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실제로 이게 국정원 지시로 이뤄진 거라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또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2013년도에 이른바 이제 박 시장 제안 문건이라는 걸로 고소고발을 했었는데 당시에 검찰에서는 그 문건이 폰트가 좀 다르다. 아니, 원래 국정원이 사용하던 거랑 이제 그 제보한 분이 밖에 나와서 출력을 하는 바람에 우리 그렇잖아요. 같은 프로그램을 터도 버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잖아요. 아니, 그리고 그 폰트가 네.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버전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 컴퓨터, 아니, 그 버전이 똑같더라도 그 컴퓨터에 맞추는 폰트가 그렇죠. 없을 수도 예. 있으면 대체 폰트를 쓰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다른 문건이다. 확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이번에 원본을 다 나왔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박 시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소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박원순 시장은 사실 정말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시민단체 할 때부터 사실은 당했었으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특히 이제 서울시장 출마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어버이연합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한 게 그 언저리거든요. 저는 정말 박 시장님 얘기를 하면 그 왜 병원에 기자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들어가서 엑스레이 사진 찍었는데 그것도 안 믿겠다고 자꾸 재검하자 그러는 거. 이런 것들은 정말 사람을 2번, 3번 죽이는 일이었잖아요. 국정원 원세훈 그 당시 원장이 사실은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부터 쭉 정무부시장이었던 거예요. 부시장이었고 예. 행정부 장관 했었고. 그러니까 서울시장 다음은 대통령 이런 그렇죠. 인식이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문건 자체가 여권 주요 인사 야권 당시 예. 야권이 있으니까 잠재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압해야 한다는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게 제압이라는 단어도 사용이고 예. 그러면서 제일 먼저 동원됐던 게 이제 어버이연합이거든요. 근데 어버이연합, 뭐 엄마부대 이런 데들이 나오죠. 그때는 엄마부대는 본격적으로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버이연합의 활동 역사를 아주 자세히 알고 있는데 그때 어버이연합이 그 박원순 시장 출몰하는 지역이에요. 출몰하는 지역 나타나가지고 박 시장이 무슨 범죄자의 출몰을 하게. 그때 정말 웃겼던 건 이거 방송 용어가 아닌데 구호를 그대로 전달해야 사실은 당시 어버이연합이 동원된 게 확실하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저도 원순 예. 네, 원순이 인연 나와 이거예요. 여성용어로 불렀었죠 당시. 박원순 시장이 남자인지 몰랐어요. 몰랐죠.
모르는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물러가라고 하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이 네. 남단지도 여단지도 모르는 어버이 연합이었어요 그때. 사실 이제 그러니까 저는 동원된 거죠. 엄마부대 얘기를 했던 건 왜 그랬냐면 요즘에 유명해지셨잖아요. 조옥순 엄마부대 대표. 네. 얼마 전에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본인은 떳떳하다. 왜냐하면 돈 떼먹은 적 없다. 돈 떼먹은 적은 없다. 돈을 받은 건 맞는데. 제안을 했고 내가 제안 받은 바에 따라 다 일을 했다라는 식의 그런 진술을 했었기 때문에 돈을 받고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정당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뭐 그런 진술을 했다고 지금 알려졌습니다. 아버이 연합은 그때 예. 활동 초창기였다니까 제가. 예. 그 박원순 서울시장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는 채 떼거리로 몰려온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네. 나오라고, 막, 예. 예. 하여튼 이제 오늘 주제는 그건 아니고, 박원순 시장님은 남자분 맞습니다. 예, 저도 몇 번 뵀는데 남자분이 확실하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결국에는 향하는 게 이명박 예, 대통령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박 시장이 보니까 이제 어제 이명박 대통령 예. 측근 쪽에서는 이게 이제, 뭡니까. 정치적 보복이다. 정치적 보복이고 국정원이 근거도 없이 기밀을 누설하고 있다라는 이거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내놓은 건 아니고요. 네, 뭐 측근으로 측근의 알려진 이름을 사람들이 불러서. 언론을 향해서 주장하고 있는 건데 그럼 측근이 혼자 알아서 했을까요? 알아서 했겠죠. 지금 입장 발표를 안 하고 있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원세훈 전 원장이 이미 지금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거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국정법 위반이니까 좀 떼낼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이번에 언론 탄압이라든가 연예인 문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명백하게 있잖아요. 공무원의 불법 변호사님? 행위에서 예. 평상시처럼 한 20분 시간이 되신 줄 아나 본데. 예. 빨리 앞으로 5분밖에 안 남았어요. 빨리빨리 얘기해주세요. 그러니까 말을 끊지 마세요 중간에. 그렇게 피해자들이 명백하게 있는데 예. 중간에 자기 직속 보하잖아요. 대통령 직속 기관이잖아요. 국정원은 그 국정원에 유일하게 보고할 대상이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국정원이 불법 행위를 해서 피해자가 나왔다라면 이거는 국가배상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일 수도 있어요. 관리자 책임을 물어서. 당연히 국가배상 책임을 이렇게 지금 소송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민사하고 형사하고 나눠서 그러면 이런 정도 상황이면 관여를 안 했더라도 설마 정말 아무 상관이 없어 원전 원장이 알아서 했더라도 부하 직원 잘못했다라는 얘기는 나와줘야 되는데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그렇죠. 뭐 이렇게. 오히려 예. 정치보복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기밀누설이라는 얘기는 근거가 전혀 없는 게 현재 그 국정원에서 2개 TF가 가동 중이에요. 네. 개혁위가 하나 있고 적폐청산 TF가 있는데 적폐청산 TF가 지금 실제 국정원 내부의 서버들을 보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사건도 박 전 대통령 사건이랑 많이 유사하다고 보는데 그때 당시 컴퓨터 사용했던 것들이 메인 서버에 그대로 저장돼 있다는 것을 아마 몰랐던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래서 그 메인 서버에 있는 것들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거는 현재 국정원장이 내부 직원들하고 외부에서 파견 나온 검사를 동원을 해서 법적 근거가 있다는 말씀이죠. 덜어보는 거죠. 법적 근거가 당연히 있다는 너무 길게 거죠. 얘기하지 마시고요. 법적 근거가 있다. 그리고 오케이. 정치 보복이냐? 정치 보복이다. 정치 네. 보복이라면 없는 걸 만들어내거나 그렇죠. 있지도 않은 사실을 조작해서 뒤집어 씌울 때 뒤집어 보복은- 씌우거나 아니면 정말 콩알 많은 걸 가지고 정말 매주를 쓸 때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있는 사실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다 그 문서만 가지고 들이대고 있고 피해자들이 나와서 내가 이렇게 피해 당했다고 하는데 그 피해가 고스란히 문서에 써 있는 계획이야. 그렇죠. 계획이 실행된 결과로 그 피해자들이 나도 당했다고 나온 거거든요. 저도 이거 지금 들고 있는 게 그때 당시 KBS 추진방안 문건인데 말들이 정말 웃겨요. 음모 분쇄, 편파 방송 획책, 뭐 고강도 인적 쇄신. 그러니까 그야말로 도대체 이런 말들까지 써가면서 방송사의 연예인들에 대해서 탄압을 해야 그리고 될까 싶을 MBC 정도인데. 시사방송 없애라고 하는 거 없어질 때 우리가 저거 이제 시사방송 다 없앴다라고 결과를 가지고 말했는데 이게 틀림없이 이제 정권에 불편할 방송들을 없앤 거라고 했는데 그게 계획에 의해서 실행됐다는 그렇죠. 거 그게 아닙니까? 이제 세부 추진 방안 중에 시사 프로, 시사 매거진 PD수첩, 편파 방송 주도를 황골 탈퇴해야 된다. 손땡땡 반드시 교체. 이런 손석기 사장. 아니 손땡땡이라고 돼 있다니까 왜 그러세요? 그거는 반드시 교체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언론에 배포할 때 그렇게 한 거고요. 반드시 교체 당했죠. 교체 당했잖아요. 현실로 나왔잖아요. 피해자세요 이분도. 손석기 사장님 고소고발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남은 건 연결고리를 찾는 건데 원전 원장의 어떤 자백을 받아내거나 아니면 원전 원장이 청와대를 통하는 동안에 청와대 보고가 들어간 건 확실하니까 그 문건을 잡은 청와대
그 보고실 참모들. 근데 대통령 아마도 독대했을 텐데 독대 시에 문서를 들고 가서 주고 받고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가능성이 있는 게요. 그거를 뭐 남기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른 사안입니다만 지금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게 네. 보고했던 문건들 같은 내용들이 김관진 장관에게 남아있진 않은데 누가 가서 내가 김관진 장관에게 보고했다라고 일시하고 문건 내용까지 적은 식으로 그러니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김관진 국방장관이 대통령에 보고할 문서를 내가 들고 가서 김 장관에게 보고를 했다. 보고했고 그래서 그 문서를 들고 갔다. 네, 뭐 이런 확인했다. 식의. 이런 식의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간접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쌓인다라고 한다면 늘 얘기하다시피 가리키는 정황 화살표가 너무 많고 뚜렷하다면 피할 수 없을 수도 있죠. 확인해야 되지만. 그러면 지금 양 변호사님의 추정으로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요 사건 관련해서 소환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다. 높아져 가고 예, 있다. 국정원 나왔고 군이 나왔잖아요, 벌써. 일단 근데 이제 그 민사 형사를 이 피해자들이 다 걸었기 때문에 네. 최소한 참고인 조사로라도 받아야 될 상황이 되어 가곤 합니다. 그렇죠. 최소한. 예, 예. 예. 뭐 당사자니까 사실은 이제 고소의 당사자죠. 참고인을 불릴지 뭘로 불려올지 모르지 소환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명확한 건 좀 찾긴 해야 될 거예요. 그래 어쨌든 국정원 전직 대통령이고 추정이나 혹은 주장만으로는 소환되지 않을 것 같고요. 좀 구체적인 문서가 나와야 소환될 것 같은데 이제 가시죠. 갈게요. 지금까지 몸과 마음이 순수한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이것도 제가 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사이버 사령부 댓글 조작 사건. 이 사건에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직접 개입했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철희 의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기가 일종의 친정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여기서 방송을 직접 하셨고. 그때가 좋으세요? 국회의원이 좋으세요? 그때가 좋았죠. 아시잖아요.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사실 그때는 매일매일 언론에 노출되는데 지금은 이런 일이 있어야 언론에 노출되죠. 그렇죠. 네. 경쟁이 치열하죠. 잊혀지고 있습니다. 자, 저희 방송에 나오시기로 해놓고 JTBC에서 연락 오니까 바로 먼저 나가셨더라고요. 네. 배신. 아니, 꼭 그렇진 않습니다. 꼭 그렇지 않아요. 어젯밤에 나오셨는데. 제게는 김호준 총수도 소중하지만 손석희 사장도 소중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랑 먼저 하기로 했어요. 우리를 나오고 나서 거기 나가셔야 되는데. 제가 TV잖아요. 내가 손석희 사장이라서 내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저희를 먼저 나왔어요. 꼭 먼저 뺏어가. 손석희 사장님 그러지 마세요. 섭외만 해놓으면 먼저. 자,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공작이야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진 기정사실인데 여기에 국방부 장관이 개입한 정황이 확실히 나왔다. 네. 네. 어떻게 확인된 겁니까? 사이버 작전 지침이라는 문건이 있어요. 지침? 네. 그게 이제 비밀로 분류되어 있는 문건인데 거기에 경관진 장관이 사인을 한 게 있습니다. 이게 경관진 장관이 도장도 아니고 사인을 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직접? 썼는데 처음에 이게 불거졌을 때 지난 정권에서는 장관한테까지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보고가 안 됐다 이렇게 사이버 사령부 끊었죠. 단장에서 끝났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머리 자르기라고 그러지만 꼬리 자르기로 끝났는데 아무리 봐도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장관 모르게 뭘 할 수 있다는 국방부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그 문건이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거는 분명한 팩트인 거고 그래서 이 댓글 선거 개입과 정치 개입을 하는 댓글을 처음에 누가 기획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도 조금 지나면 나올 겁니다만 최소한 국방 분야에서만큼 총지휘한 사람, 관리한 사람은 김관진 장관이다. 이건 좀 분명히 확인된 겁니다. 본인이 알고 있었다 게다가. 그럼요. 보고도 수시로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국방부가 그렇다고 청와대 몰래 네. 이걸 했다는 것도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까? 이게. 그것도 불가능하고요. 네. 거기 보면 사이버 사령부에서 군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일일 상황일지 같은 걸 쓰잖아요. 네네. 그 상황일지에 보면 청와대 BH라고 표현했습니다. 블루하우스라고 흔히 우리 쓰잖아요. 네. BH 보고라는 문구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보고가 일지에. 됐다는 얘기죠.
보고된 거죠. 예. 그리고 그 전에도 제가 아직 확인 중에 있습니다만 청와대 주재로 회의를 했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것만 좀 이렇게 문서로만 확인되면 그것도 분명히 얘기할 청와대까지 수 간 있습니다. 거는 분명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것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됐느냐 하는 건 또 한 번 단계를 넘어서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거기까지는 아직 못 가신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알고 있었고 그리고 청와대에 보고했다까지는 확인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이버 사령부 댓글 공작 관련해서는 조만간 소환되거나 법적 책임을 물 대상이 되겠네요. 그건 뭐 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지금 국방부 내에서도 재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당시 축소 은폐 수사를 했거든요. 그렇죠. 상당히 축소를 했고요. 많이 보고가 덮었거든요. 없었다. 그렇죠. 네. 그걸 다시 꺼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전 안보실장에 대한 수사는 좀 불가피할 거라고 봅니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요즘 인기가 많아요. 뉴스에 너무 많이 등장하는데. 이분이 예. 2010년 후반 12월쯤인가요? 10월인가 12월쯤 장관이 됐기 때문에 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임기 끝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방 분야 총괄한 지가 거의 한 7년 정도를 했단 말이에요. 국방장관 그리고 안보실장도 그렇죠. 하고 그러니까 안보 라인을 사실 말씀하신 대로 한 7년 정도 책임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실고 6, 7년을 했기 때문에 이른바 선대가 다 묻어 있고요. 거지 자지우지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묻혀있던 것들이 이제 속속 나오는 거고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은 김관진 장관이 져야죠. 보통 그 다음 정부에서 전 정부 인사를 고스란히 쓰진 않는데 김관진 전 장관의 경우에는 사실은 뭐랄까요? 승진했어요, 승진. 딱 그런 표현이 네. 정확하게 맞지는 않지만 뭐 이게 장관을 하다가 안보실장을 했으니까요. 예. 더 중요한. 근데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럼 김관진 전 장관이 기여한 바를 인정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을 고려했겠죠. 처음에는 사실은 김병관이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낙마했습니다. 낙마했죠. 청문회에서. 예. 네, 그분을 장관 후보자로 내세웠다가 인사청문회 통과를 못하니까 할 수 없이 유임시키는 네. 그런 형식을 거치긴 했습니다만 김관진 장관이 기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알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그리고 요거 사이버 살인 관련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사안 중에 하나가 이제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이전 조사에서는 끝이 났었는데 근데 사실 최근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문서를 이미 확보하고도 청와대까지 안 갔다고 꼬리 자르기를 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문서가 나온 것이 김모 국무원의 컴퓨터였는데 거기까지만 있으면 이제 지금까지 쭉 나왔던 여러 가지 일련의 보도 과정에서 이제 추가 정보가 나왔구나 싶겠는데 그 국무원이 또 하필이면 양심 선언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나서 2주 후에 교통사고로 죽어요.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제 있었는데. 예. 네. 저희도 그 좀 추적해오고 있던 중이었는데, 예,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당시에는 네. 의지만 있었으면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곳곳에 증거가 남아져 있었는데, 네. 그 이후로 계속 파쇄하고 없애는 작업들을 했죠. 네. 그래도 저는 이제 진실은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어딘가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제 말은 이제 그 부분은 당연한데 제 말은 그게 아니라 하필 양심선언을 하겠다고 하고 이분이 했던 일을 보니까 지금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사진 합성. 네. 네, 담당자였다고 해요. 네. 근데 본인이 이제 본인이 아니라 군무원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니까 본인이 양심선언을 하겠다고 했는데 양심선언을 하겠다고 한 다음에 2주 후에 교통사고 너무 우연이지 않습니까? 네. 이상하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상하죠. 이상하죠? 네. 네. 이거 혹시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에서 조사 좀 해볼 생각 없어요? 이거 국회 차원에서 조사해가지고는 뭐가 답이 안 나오고요. 국방부 내에 재수사 팀을 좀 만들었기 때문에 예, 그 팀에서 제대로 할 거라고 봅니다.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시죠? 네네.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지를 제가 확인한 거예요. 근데 김관진 전 국방장관, 안보실장은 최근에 또 연루된 사건들이 마구 튀어나와요. 45년 된 중고 헬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전후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게 그러니까 45년 된 우리 흔히 헬기, 예. 우리 흔히 이제 군에서는 치누크라는 표현을 씁니다. 치누크 헬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CH 뭐든가요? 예, 네. 그 치누크 헬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이제 D형이 있고 F형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순서로 봐도 F형이 신형이죠. 예. 미군이 쓰던 D형을 미군 스스로가 F형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예. D형이 이제 도태할 때가 도태시킬 예. 때가 된 거죠. 퇴역시키는 거죠. 예. 예. 돼서 이제 F형으로 바꾸기로 하고 그러면 이게 쓰다 남은 거를 한국 정부 보고 사라 그런 거죠. 예. 이거 좀 사라라고 폐차 직전에 사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동차로 치면. 편지를 보냅니다. 예. 장관이 당시 국방장관 기관장이 덥석 그걸 받습니다. 아니 군 전문가 그거 모를 리가 없는데요. 그걸 받아서 그냥 일사천리로 예. 아침 조찬 회의를 통해서 각 군별로 지시를 합니다. 너거는 뭐하고 너거는 뭐하고 너거는 뭐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라. 이렇게 해서 일사천리로 쭉 진행이 된 건데 예. 그러다 보니까 장관 뜻이 워낙 분명하니까 군의 사업이라는 건 타당성 조사라는 걸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도입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조사를 하는데 그거를 장관이 내린 결론에 꽤 맞추는 거예요. 사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결론은 나 있는 거죠. 사라고 했으니까 사야만 한 이유를 만들어내는 그렇죠. 거 나중에. 근데 그걸 들여다보면 근거가 없어요. 이게 수명이 뭐 한 25년 늘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럼 근거가 뭡니까? 그럼 아무 근거 없습니다. 그냥 정비 잘하면 그럴 수 있답니다. 이러는데 기름칠하고 안 쓰는 거예요. 25년간 그런 거 가능할 수도 더 있죠. 재밌는 건 뭐냐면 이거 만든 회사가 보잉사인데 그 보잉사한테 확인해봤냐 그랬더니 보잉사는 확인을 못 해준다 그러는 거예요. 확인해 줄 리가 없죠. 제조사는 확인을 못 해준다는 네. 거고 우리 비행기는 항법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네, 또 GPS. 생존 장치라는 네. 게 있고 이런 거는 또 같이 못 판다 그런 거예요. 나중에 줄게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걸 왜 비행기가 날아가려면 그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필요하죠. 작전을 수행하려면 그게 필요한 건데 그걸 왜 나중에 줍니까? 그 작전을 수행을 못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좀 지나니까 이거 부품이 곧 단종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이 비행기는 사실은 쓸 만큼 썼으니까 박물관에 전시해놓고 그렇죠. 이제 예. 관람객들이 보면 돼요. 워싱턴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같은 데 들어가야 되는 그렇죠. 겁니다, 이거. 예. 우리나라 전쟁기념관 이런 데 가면 되죠. 이거를 평생 군에 있었던 국방부 장관이 이거 2003년에 이미 단종된 모델이라고 그죠. 하는데 이미 단종도 됐고 군이 미 군에서 퇴역시키고 차기 버전으로 넘어간다는 걸 모른 채 샀을 리는 없고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미국이니까 사줬겠죠. 미국이니까 사준다고 하더라도 뭐 이유가 있을까? 압력이 있다든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아니면은 압력이나 이권이 있다든가 사주면 좋은 둘 중에 하나지. 이거 기분이 갑자기 좋아가지고 사줘 1,500원어치 1,500원어치 모르겠는데 1,500억치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차라리 압력입니까 이윤입니까 이게? 구체적인 압력이 있었다거나 예. 자기 이해관계가 있었다면 그게 확인된다면 차라리 저는 낫겠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막 거세게 압력을 넣었기 때문에 마지못해 샀다. 또는 이거 내가 사주면 따로 뭐 뒤에 좀 생기는 게 있으니까 샀다 이러면 제가 차라리 이해는 하겠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볼 만한 정황은 없고요. 너무 깔끔하게 해서 없는 거 아닌가요? 생각이 더 문제인 거죠. 미국이 요구하니 당연히 들어줘야지. 그런 생각이 더 위험한 거죠. 그냥 워낙 친미적이어서 그랬다? 저는 그런 점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도 있을 수 있다. 저는 이익이라고 보는데 이게 뭐 프라모델도 아니고 이게 1,500억이 무슨 껌값도 아니고 갑자기 뻔히 아는데 단종될 거. 여하간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그게 압력이 존재했는지 이권이 개입됐는지 혹은 단순히 본인이 워낙 미국을 숭상해 왔고 그랬기 때문인지는 확인이 안 됐다는 거죠. 네. 또 한 가지 그것만 하고 끝나면 또 모르겠는데 초계기 얘기도 나왔어요. 네. 이것도 뭡니까 초계기. 이거는 사실 좀 더 심각합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누크라는 헬기는 다 합쳐봤자 1,500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 이 초계기는 S3B라는 겁니다. S하고 숫자 3하고 B라는 걸 쓰는데 군에 참 이 영어 표현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초계기인데 이거는 의사들도 비슷해요. 그러죠. 예. 예. 자기들끼리만 알아보는 거 막 쓰잖아요.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약 줘라 이런 얘기예요. 배 아프니까 약 줘라를 굉장히 어렵게 써놨더라고. 이거는 8천억이 넘는 돈. 8천억. 예. 예. 이거는 실제로요. 아리조나 사막에
그냥 퇴역시켜놓고 아리조나 사막에 전시해놨던 거예요. 처박아 놓은 거예요. 이게 곧 퇴역이 아니라 이미 퇴역된. 사막에 전시해놨다 처박아 놓은 거라니까요. 아, 그걸 사겠다고 한 거예요. 예? 야. 근데 이건 진짜 큰일 날 뻔한, 이거 정상적으로 와서 사는 건데, 뭐 때문에 중간에 수습됐냐면, 작년에 북한이 SLBM을 샀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SLBM을 쏘니까 이 초기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덮은 거예요. 중지한 겁니다. 누군가 정상적인 사람이 그래도 있긴 있었나 보네요. 그렇죠. 예. 네. 누군가 막았겠죠. 아마 저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밑에 군에. 아니, 이제 군이 다 바보거나 멍청하거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얼마나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도 있겠어요. 그럼요. 근데 이제 군의 특성상 장관이 하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요것도 김관진 장관 시절인데, 네. 요거는 구체적으로 이거 해라라고 지시는 안 하고요. 2012년 12월에 갑자기 장관이 TF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 TF 역할이 뭐냐면 대잠수함 작전을 어떻게 할 건지 TF를 만들어라고 하니 그 TF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결론을 내놓습니다. 3SB라는 초계기를 살 수밖에 없는 결론을 내놓습니다. 내놓고. 예. 그리고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결론이 정상적으로 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사막에 있는데 지금. 태역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제 사기로 하는 국방장관의 결정이 있은 다음에 그것을 뒷받침하는 회의를 거꾸로 열고. 그렇죠. 논리를 개발을 했는데 그 중에 누군가가 영원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방장관이. 그럼요. 자기가 이 결정 과정 속에 있었다가 나중에 큰일 날까 싶어서. 그리고 이게 국가 차원에서 보자면 너무나 터무니없는 거니까. 네. 엄청난 낭비니까. 거꾸로 이번에는 안 되는 이유를 또 중간에 보고를 했다든가 반대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해도 너무한다. 그렇죠. 네. 최소한 이 헬기는 2년인가 3년 남았었잖아요. 태역으로부터. 얘는 이미 퇴역된 거라면서. 비행기가 공항에 있지 않고 사막에 진열돼 있었다면서요. 초계기라는 게 잠수함 활동을 이렇게 탐지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뭐 잠수함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뭐 그 성능은 떨어집니다만 네. SLBM을 쏠 수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잠수함 작전을 하기 위한 초계기를 도입하는 건데 그야말로 지금 말씀하신 다 떨어진 걸 갖고 오겠다고 했는데 SLBM을 쏴버리니까 네. 해도 너무하다.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누군가가 중지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라고 해서 막은 거지. 이게 작년 10월에 바꿨어요. 안 하기로.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저희 가설은 최순실 게이트 터지면서 큰일 났다. 이거 빨리 다 덮어라. 이렇게 된 게 아닐까 그렇게 싶어요.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네. 이 초계기는 로키드 마틴 거거든요. 그때 당시 로키드 마틴 얘기가 엄청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간에 이제 김관진 전 장관과 로키드 마틴이 뭐 가깝다 이런 소문들이 많아서 네. 마침 초계기가 로키드 마틴 거고 규모도 한 8천억 정도 되니까 그런 의심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발을 뺐다 갑자기 이렇게 생각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네. 아니면 두 개가 합쳐졌든가. 작년 10월이면 이제 누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요. 네. 네. 이미 탄핵 절차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의심이 매우 많이 드는 사안이고 로키드 마틴 얘기하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이 대선 기간에 미국도 대선 끝나고 얘기하자고 했던 사드가 갑자기 기습 배치가 됐잖아요. 그리고 정권 교체되고 나서 사드 이거 도대체 어떻게 배치된 거야? 제대로 보고도 안 하고 라고 들여다보려고 했는데 말들도 다르고 사실대로 말을 안 해줘가지고 확인이 제대로 안 됐어요. 지금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확인을 못한 채 언론에서도 대통령도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고 근데 이제 안보실장이 김관진 실장이었고 당시 총책임자였죠. 대통령 유고니까 사드가 왜 그런 식으로 배치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빙긋이 웃으시는 거 보니까 조사를 안 했을 리가 없고 그 사이에 국방위에서 제가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네. 오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겁니다. 계속 들여다봤더니 보입니까? 네,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가 보인다? 그 당초에 한미 간에 합의한 사드 배치 스케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금년이죠. 네. 2017년 하반기입니다. 네. 근데 이게 얼마나 갑자기 땡겨져요. 그 대선 후라고 했다가 예. 땡겨집니다. 땡겨지죠. 갑자기.
그 땡겨지는 과정 중에 예. 김관진 장관이 대통령이 그 유고시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인데 대통령이 없어요, 그때는. 미국을 2번씩이나 방문합니다. 혼자서. 예. 그것도. 예. 그리고 갔다 오고 나서 이게 땡겨집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미국 가서 알아서 찾아가서 미국의 압력을 받고 왔냐? 아니면 압력을 있는 곳을 향해 날아갔다가 왔느냐? 받고 왔냐? 아니면 스스로 가서 예. 그 형식을 빌어서 미국을 설득해서 빨리 하겠다라고 한 거냐? 아니면 미국이 오라고 거기서 보자고 해서 가서 만나서 간 저는 거냐? 지금까지 저의 잠정적인 결론은 후자입니다. 우리 정부가 당겼다고 저는 봅니다. 지난 정부죠. 그러니까 김관진 안보실장을 추구하는 안보라인이 대통령 유고시에 사드를 다음 정권에서 사실은 올해 말에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걸 알박기라 그러죠. 그러니까 알박기를 한 건데 여기에 록히드 마틴과의 관계나 혹은 뭐 미국과의 거래나 여기서 미국이라 하면 모호합니다만 어쨌든 거래 이런 정황도 조금씩 나옵니까? 그 미국의 군수업체와의 거래는 아직 뭐 모르겠고.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선이 아니라서. 네. 근데 이게 미국이 요구한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안보 라인이 오히려 나서서 우리가 하겠다고 해버린 거다. 제가 본 바로는 잠정 결론이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들여다본 바로는 네. 얼마나 자세히 들여다보셨어요? 조만간 발표됩니까? 뭐 하여간 제가 알고 있는 걸 정리해서 네. 밝혀야죠. 공개해야죠.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할 일이 그런 거니까. 제 혼자만 알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네. 곧 밝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철희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린다고 하는 시간, 노르가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문자가 쏟아지는 시간. 자, 저희가 제작진이 하는 말이 어제 정의당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예, 원내대표시니까, 정의당에서 뉴스공장 공개방송이, 몇 시에 끝나냐고요. 저녁에 중요한 일정이 있다고. 이분들 뉴스공장을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녁에 듣고 있는데 예. 공개방송이니까 네. 나는 사람들 청중이 있는 줄 알고. 청중은 당연히- 있어요. 청중이 눈앞 이제 오프라인에 있는 줄 알고. 오프라인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아침에 한다면서. 라이브로 합니다. 근데 새벽에 오는 겁니다. 그분들이. 실제로 실제로 이상한 청중들이네. 그분들이 희귀한 청중들. 물론 아직 그분들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겨울에 했던 저희가 한번 해봤거든요. 꽁트 새벽에 한번 해볼까 하고 해봤더니 이 새벽에 7시 시작하려면 집에서 나오려면 5시쯤 나오셔야 되잖아요. 예. 적어도 서울에 계셔도. 설마 5시 몇 명 오겠냐. 10명 올 것이다 했는데 1000명이 왔어요. 실제로. 네. 오. 1000명 이상이 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바글바글바글바글 한 채 하시게 될 이상한 거예요. 분들이 많다는 걸 제가 몰랐네요. 새벽잠이 없으신 분들. 자,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예, 다음 주 화요일이고. 그래서, 이게 녹화로 하겠거니 생각하셨구나. 네, 예. 예. 새벽에 라이브로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처음 하셨군요. 그날 오시면은 새벽에 길을 길게 서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예. 네, 그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왜 이러시냐고. 자, 첼로 꼭 들고 오시고요. 입당원서 들고 오세요. 입당서는 제가 자필로 하나 써가지고 입당함 이렇게 그날 제출할 테니까 네, 첼로 들고 오셔가지고 서로 교환하는 것으로. 자, 많습니다. 또 오늘 일주일 사이에 또 많은 사건이 쌓였어요. 우선 내일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처리하는 날인데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미 뭐 부결 의견을 당론으로 정했기 때문에 남은 것은 그리고 민주당하고 정의당은 통과시키는 것으로 정했으니까 남은 것은 국민의당입니다. 근데 이 정도 사안 되면은 국민의당 입장을 정해야 되는데 자율투표에 맡긴다고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굉장히 비겁한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찬성하든 반대를 하든 명확하게 자기 뜻을 갖다가 이렇게 밝히는 게 더 필요한데, 지금 말은 자율투표라고 하지만, 당론이 없다고 하지만은, 부결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인에 다름없거든요. 왜냐면,
뭐 저도 원내대표를 맡고 있습니다만 이 사안이 부결되면 결코 안 되겠다 싶으면은 이건 당론으로다가 그렇죠. 찬성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설득을 하고. 예, 설득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그냥 내버려둔다는 얘기는 만에 하나 부결돼도 좋다고 예. 만에 하나가 이제 가급적이면 부결됐으면 가급적이면. 좋겠다는, 예. 예. 다만 그러면 왜 부결을 당론으로 안 하느냐? 부결에 대한 책임은 지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부결시키고 싶은데 그 책임은 지고 싶지 않으니까 자율투표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게 부결되는 상황을 가급적 만들고 싶다. 다만 부결의 책임은 지고 싶지 않다. 지난번에도 부결됐을 때도 보면은 예. 한편으로는 힘을 과시했다고 얘기해놓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역풍이 부니까. 반란표는 민주당 안에서 나왔을 것이다. 이런 예. 식으로 이제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이 자율이라는 게 자율신경이라는 거는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신경들 예. 호흡이라거나 가만히 있어도 되는 예. 이게 자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의식 없이 무의식 상태로 투표하겠다. 정신 없는 분들이죠. 없는 분들이죠. 아니 이게 사법부 수장이고 지금 헌재 수장도 공석이기 때문에 이 정도 되는 인사면 당의 당론이 있는 게 맞는 거죠. 찬성해서 거기 정치적 책임을 지든 반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법부가 단순히 임기가 이제 다 가득 찬 대법원장이 물러나고 새 사람이 필요한 그런 수준이 아니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OECD 회원국 중에서 제일 낮습니다. 우리가. 예. 바닥이고요. 그다음에 법관들에게 여론조사를 갖다 한 결과를 보면은 법관들이 대법원 수뇌부를 갖다가 신뢰하지 않아요. 예. 눈치 보고. 여기 사법부 자체가 지금 중증 환자예요. 예. 그렇다면 이게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다행히도 대통령이 처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몇 사람이 추천된 사람이 고사하면서 세 번째, 네 번째로 이렇게 지금 지명이 된 사람인데 오히려 이제까지 거론되던 분들보다 더 적임자다. 예. 그동안에 사법부에 대한 개혁에 대한 의지가 실천적으로도 검증된 분이거든요. 예, 그리고 대법관 하지 않았다는 거는 이번에는 좋은 경력이라고 봅니다. 과거의 관행에 물들지 않았다는 점에서요. 그리고 이제까지 30년을 재판한 사람인데 단 한 건도 편향된 판결이라고 지목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법원 내에서는 굉장히 존경받고 존중받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운이 좋다고 봐요. 어떻게 좋다. 이런 사람을 구했는가 싶을 정도로. 그게 네. 싫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망가진 사법부를 갖다가 바로 고칠 수 있는 의사가 한 명 힘들게 구해졌는데 예. 그 의사 나는 마음에 안 든다. 왜 마음에 안 드냐. 그건 당신이 지명했으니까 마음에 안 든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거 하나밖에 없죠. 그거밖에 예. 없는 거죠. 결정적 하자는 없다.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도 말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지명했고 그리고 그 이전에 보수 정당이 마음에 들어했던 양승태 체제하고는 반대로 갈 것 같으니까 싫어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너 잘 되는 거 싫어 이 얘기죠. 근데 그게 커져가지고 대한민국 잘 되는 거 싫어 지금 일까지 온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을 막고 낙마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사실은 청문회에서 있었고 그 청문회에 등장한 정보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발언 내용, 특정 인사 정보, 법원 모임 정보 이런 것들은 제가 여러 군데 물어보니까 이건 법원 행정처에 기본적으로 취합되는 정보라고. 그렇게 생각해보면 법원 행정처가 현재 법원 행정처가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양승태 체제가 다음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에 방해가 되는 정보를 자유한국당에 줬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러면 정말 전례가 없는 거 아닙니까? 현 대법원장 체제가. 저도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때 나온 여러 가지 정보들은 네. 법원 행정 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는 소수의 사람만이 알 수 네.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네. 그냥 지방에 있는 어떤 법원장 이런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왜 어떻게 나왔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지금 조사하다가 덮어버린 사법부 블랙리스트. 네네. 판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지금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는데도 그 컴퓨터가 업무용으로 쓰고 있다는 이유로다가. 말도 안 되는 거죠. 대법원에 컴퓨터가 한 대입니까? 업무용이 필요하다면 내 거도 빌려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다른 판사가 업무용을 쓰고 있다는 이유로다가 열어볼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재조사가 돼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이런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내부 정보죠. 그렇죠. 대법원장은 그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에서 청문회를 거쳐가지고 적절한 또 국회 표결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임명이 되는 자리인데 여기에다가 이상한 정보를 갖다가 역정보나 이런 걸 갖다가 흘리는 그 어떤 배경이 무엇인지 또 누가 있는지는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배경이 이런 추정과 정황 혹은 뭐 추측처럼 실제로 현 대법원장 하에 사람들이 그 정보를 줬다면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일입니다. 임기가 며칠 남지 않은 현 대법원장 체제가 다음 대법원장 체제를 사보타지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게. 그 MB의 국정원이 네. 그 대통령 선거에 자신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않도록 작업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죠. 예. 저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대단히 큰 문제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밝혀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고 인준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지금 아슬아슬합니다, 사실은. 아슬아슬합니다. 아슬아슬하고 저는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의당에 호소하고 싶어요. 이 문제는 당리당략으로 볼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하고 똑같은 거고 우리나라 지금 사법부의 어떤 문제는 심각하게 짝이 없거든요. 이걸 고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갖다가 망가뜨려가지고 도대체 누구와 득을 보느냐라는 거죠. 국민의당이 득 볼 것 같지 않은데요, 저는 아무리 봐도. 만약에 인준이 안 됐어요. 네. 후보자.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심하고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경우에는. 그렇죠. 그렇죠. 예. 꼭 필요한, 국회 인준이 꼭 필요한 인사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분을 해야 하는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그렇게 해서, 낙마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오게 되고, 그게 국민의당에 과연 좋은 일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대법원 자체도 문제인데, 대법원장을 새롭게 세우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다가 좌절하게 된다면은, 그 좌절감과 상처는 뭐 전국의 법관은 물론이거나 많은 국민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자, 내일 또 결과가 나오겠죠. 네. 이 결과, 뭐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반반이라고 네, 그렇게들 표현하고 있던데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법사에 계시니까 또 연결해서 공수처 예, 자유한국당 엄청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기들을 사찰할 거라고. 정확한 얘기죠, 뭐. 정확하니. 아니, 그 동네에 파출소가 새로 생긴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 이제 폭력배들, 우범자들이 싫어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뭐. 아니, 뭐, 모기들이 반대한다고 F킬러 안 삽니까? 예. 말로 디스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다른 내경지에 오르셨기 때문에. 모기들이 반대한다고 F킬러를 안 삽니까? 공수처가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왜 필요한지도 잠깐. 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인데요. 이제까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여러 의혹이나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검찰이 덮거나 또는 이제 이 수사 자체를 이제 좀 편향되게 하거나 이 가볍게 솜방망이 처벌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많다 보니까 뭐 대안으로서 이거는 검찰에게 맡기지 말자, 특검하자 이런 얘기가 바로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항상 해왔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겪은 게 이제 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같은 경우에도 9월 달에 이제 최순실 등 이름이 거명되기 시작했는데 석 달간이나 묵혀놔가지고 수사 제대로 안 한 바람에 요새 증거인멸 많이 됐죠.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촛불 들고 나올 정도까지 된 거죠. 그래서 그 특검을 갖다가 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상설 특검을 제도화하는 게 공수처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일반 검찰과 별도로 고위공직자들만 수사하는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과 그 친인척과 국회의원 장성급 장성급 장교들 그다음에 판사 검사 다 포함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유전무죄 아니라 권력이 있으면 유권무죄가 됐던 사람들 유권무죄가 됐던 그런 권력층들을 갖다가 별도로 제대로 수사하게 하는 검사가 비리를 저지르면
검사가 수사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봐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제대로 수사한 적도 없죠. 그래서 이거는 국민들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제도예요. 사법부도 대상이고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도 대상이고 소위 이제 고위공직자라고 머릿속에 떠올리는 사람들이 다 대상이 되는 거죠. 지금 재판 받고 있는 사람들 다 해당되는 겁니다. 다 해당되고 있고 국회의원도 당연히 해당이죠. 당연히 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은 이 공수처가 사찰 기구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 구성이 지금 현직 검사를 대다 놓는 건 아니죠. 그 공수처의 구성이요. 예, 공수처 구성은 현재 검사들이 되는 거죠. 수사는 검사들이 하는데 이게 제가 이 공수처 구성을 내가 못 봤는데 구성이 검사로만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그건 다 검사들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예. 검사를 주요하게 주된 구성원으로 하되 다만 일반 검찰로부터 독립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3년 이후 공수처 그만둔 3년 이후에는 돌아가지 못하게 돼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관진 최근에 전 국방장관 전 안보실장 이름이 자꾸 거론됩니다. 저 초계기부터 헬기 퇴역 직전 초계기나 이미 퇴역한 그리고 이제 사이버 사령부 사인도 있다. 대통령 그러니까 사이버 사령부가 댓글 공작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사드 기습배치에도 지금 주요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 요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는 할 말 없으십니까? 국방비리 예, 그 부분은 특히나 이제 사이버 사령부의 어떤 그런 탈법적인 불법적인 사찰 행위에 그게 이제 물론 이제 명분은 자기들이 만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대통령 예. 최고 존엄을 갖다가 보위하기 위해서 예. 군의 군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예. 군 병력을 동원해 가지고 이제 사찰하도록 하는데 사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행위 자체는 아무리 그런 식으로 위장한다 하더라도 탈법이고 불법적인 행위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지휘 책임 예. 그걸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국방비리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방산 비리 차원에서 예. 우리 국민들이 가장 이제 좀 분노하는 게 이 대목이거든요. 늘 안보 얘기하면서 안보 가지고 사실은 뒷돈 빼먹는 어떤 그런 불법적 거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안보를 망가뜨린 당사자들이 그 사람들인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봅니다. 최근에 블랙리스트 막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피해자들 이름이 구체적으로 특정됐고 그래서 그 대상들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고발의 대상을 삼고 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는 이게 정치적 보복이라고 하고 있고. 블랙리스트가 정치적 보복이죠. 정치적 보복을 수사하는 걸 정치적 보복이라고 하면 안 되죠. 맞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률가들이 전망할 수 없는 부분인데, 사실은. 법적으로만 진행될 것 같진 않으니까. 박원순 제안문건. 예, 제안문건. 예, 그 경우 보면은, 박원순 시장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게 그냥 일개 국정원장이 그냥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그런 어떤 국정원의 활동을 갖다가 특정 정치인을 갖다가 이렇게 완전히 망가뜨리는 방향으로 몰고 가기 힘들거든요. 이거는 어찌 보면은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크고 지시가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이걸 자랑 삼아서 보고했을 가능성은 더 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물론 아직까지 그 구체적 물증이 나온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수사를 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소환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되어야 한다. 제대로 수사를 하려면은 일단 출국 금지부터 시키고 소환해야죠. 대통령은 홀로 가지 않는다. 홀로 가지 않는다. 한국 정치의 징크스 같은 건데 그 전에도 한 명이 구속되고 또 한 명 구속됐잖아요. 전두환 노태우. 홀로 가지 않는다.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기 때문에 홀로 가지, 바로 그 전임자 다 유산을 물려준, 국정원 유산을 물려준, 그 전임도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전술핵 재배치를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면서 미국 갔다 온 건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에서는 안 된다고 이제 당연히 했다고 하는데. 참 유례 없이 핵 구걸단이 이제 방미한 거죠. 한 핵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한핵 주십시오. 이게 정말 작년에 왔던 각설이들이에요. 이게 때가 되면 나타나가지고 전술핵 배치하자. 안 되면 핵무장하자. 이게 지금 핵무장하는 방법이 있어요. 미국이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거니까 일단은 한미동맹을 파괴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예. 파괴해야 되고 그리고 핵무장하려면 차라리 북한에다가 한핵 팔아라. 한핵 구걸단. 그리고 이게 핵으로서 핵을 막을 수 있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집에 권총 있으면 밤에 안심됩니까? 오히려 집에 권총 있으면 밤에 더 불안할 거예요. 권총이 있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권총 강도가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집집마다 권총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옆집이 권총을 들고 우리 집으로 쳐들어오지 않을까 생각도 되겠죠. 지금 우리가 핵을 갖게 되면은 북한 핵 보유하려고 하는 걸 지금 핵 개발하는 걸 묵인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인정할 수밖에 그다음에 없는 일본 핵무장하는 것도 우리가 반대할 수가 없는 거고. 대만도 되고. 그렇게 되면은 안 그래도 우리가 세계 최고의 원자력 발전소 밀집 지역인데 핵무기 밀집 지역. 전 세계적인 핵무기 밀집 지역. 골목마다 핵이 있는 핵 사이를 누비면서 살아가야 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 특히 동아시아 핵무장의 이제 중심이 되겠죠. 그런 요인을 제공한.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동해에서 쏘나 강원도 땅에서 쏘나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많고요. 있어 봐도 결국 버튼을 우리가 누릴 수도 없는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술핵 전술 핵무기를 갖다가 탑재한 비행기가 오산 비행장에 있다. 거기서 떠서 가는 거나 떨어뜨린다는 거는 괌에서 출발하는 거는 시간차가 거의 안 나고요. 괌이 더 빠르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오산에 그 핵무기가 있으면은 그 핵무기를 선제 공격으로 폭파하려는 그 표적이 되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내에 표적을 더 많이 만들자는 뜻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버튼도 없이 그래서 핵 구걸단데 한핵 주십시오. 빵 터지는.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최근에 이런 기사가 떠서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정치 일선에 복귀하면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제 이런 기사가 하나 떠가지고 제가 여쭤보려고. 정계 입문 5주년을 맞아서 안철수 대표가 얻은 것과 잃은 것, 뭐 이런 식의 기사였어요. 네, 제가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5주년이 됐구나 하면서 그 기사를 봤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얻은 것, 잃은 것, 혹은 뭐 이룬 것, 못 이룬 것, 뭐 등등 종합적인 평가를 해보시자면? 뭐 정치인이 계속해서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전하고 하는 거는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처음 출발할 때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 기대는 개인에 대한 기대라기보다는 그 개인을 통해서 새 정치가 실현되기를 기대했던 것이고. 기존 정치에 대한 어떤 염증 같은 것도 있었고. 근데 현상이라 불렀죠, 그래서.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새 정치는 거의 없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안철수 대표에게 새 정치를 기대하는 그런 현상도 없어졌고요. 오히려 정치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정치의 또 안 좋은 새 정치로 씻어내려고 했던 그런 정치의 얼룩들을 오히려 더 많이 갖게 된 거 아니냐. 현상이 증상으로 바뀐. 현상이 증상으로 바뀐. 홀대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물론 본인은 홀대라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호남에도 이제 홀대론을 얘기하고 있고. 그분 얘기를 영남에서도 홀대.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를 종합하면은 대한민국이 홀대를 받고 있다는 건데. 그게. 전국 홀대론이죠. 그래서 그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이미 다 지나간 새 정치란 게 뭡니까? 사실은 지역, 편파적인 어떤 지역 감정에 기반해가지고 그걸 정치적으로 악용한 그런 구태의연한 정치를 갖다가 벗어나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벗어나자고 했다는 그 정치 방식, 그걸 그대로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서 실현하고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네. 저도 기대가 많았었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가 처음 등장했을 때 전 대표가 아니죠. 현 대표죠. 안철수 대표가 처음 등장했을 때 현상이라고 부를 정도의 지지율 광풍도 있었고 사실 박원순 서울시장 탄생에도 크게 기여했고요. 예. 기여한 바가 많은데 최근 그러니까 5년째 지금 기준으로 보자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최근 대선을 계속 혼자 치르고 있는 듯한 느낌? 대선이 끝나지 않은 건가 아닌가 이분 머릿속에는 계속 대결 구도 선상에서 달려가더라고요. 평행선을. 저는 그런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아, 대선이 안 끝났구나. 저분에게는. 그렇죠. 예. 끝없는 대선. 지금 대선 기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는 5년이 또 꺾어지는 해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말 한국 정치를 위해서,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좀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예. 지금 어떤 새 정치 흔적도 발견하기 힘든 상황인데 왜 이 길에 들어섰는가, 또 이 길에 처음 들어섰을 때 가졌던 포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탈색하고 훼손되고 증발해버린 느낌이에요.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겸허하게 그런 평가를 받아들이고 좀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떠나서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사적 감정이 어떤 결정의 에너지원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근데요. 그게 모든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사람이 다시 대결할 일은 없잖아요. 선거에서. 그렇잖아요. 이제 없죠, 영원히. 예. 그 현실을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내건 여러 가지들 중에 상당 부분은 본인이 내걸었던 거하고 같거든요. 다만 그걸 할 수 있는 권력을 갖다가 그 선거를 국민들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주었던 것이거라. 그렇다면은 그런 것들이 실현되는데 협조해야죠. 그게 자신의 어떤 정당성을 더 확보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람이 이제 감정의 동물인지라 물론 뭐 감정 때문에 그러는 거냐고 하면 본인은 팔쪽 뛸 일이긴 하겠지만 이때까지의 선택의 누적을 쭉 그 궤적을 보면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좀 듭니다. 저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항상 기다리시는 노르가즘 다음 주에는 공개 방송으로 화요일 날 원래 수요일이거든요. 예. 네. 화요일 날 노회찬 원내대표님이 공개 방송에 나오시니까 새벽에 많이들 와주세요. 그날 뵙겠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예, 그날 뵙겠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과학과 개그와 그리고 무의미한 이야기를 오가는 권종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우주 얘기 한번 한 다음에 네. 원래 저희가 우주 얘기로 시작했죠. 그렇죠. 네. 간만에 해서 그런지 호응이 좋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통과학을 했거든요. 네. 간만에 아무런 개그 없이. 감동적이었다는 얘기로 들었어요. 거기까지는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저런 건 있어요. 우린 뭘 했나? 그렇죠? 20년 전에 발사한 사실 우리 먹고 사는 문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 인간이 가진 지적 호기심 또 탐구 정신 네. 뭐 이런 것의 발로인데 한 20년 전에 쏴가지고 지금 임무를 마치고 그 일종의 자발적인 장례식이죠. 네. 그 행성을 오염시킬까봐 장례식을 치르는 장면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야. 근데 거기 들어간 돈이 우리 4대 강의 몇 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걸 듣고 나니까. 몇 분의 1밖에 안 되죠. 예. 뭐 전체 했나. 프로젝트가.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먹고 사는 문제. 항상. 그 돈이 돼야 안 돼. 그 돈도 안 되는 걸 왜 해?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시점부터 우리가 그렇게 돈이 안 되는 것에 투자하는 것. 그것이 인간 본성이 가지고 있는 이제 지적 호기심 혹은 탐구 정신의 발현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인색했거든요. 네. 그걸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그리고 사람들이 즐거움을 얻는 방식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뭐 이런 얘기 하면은 그게 뭐 밥 먹여주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부동산 가격이나 좀 알려줘. 예. 뭐 집값 올라가 떨어져. 이 얘기만 꼭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우리가.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밥만 먹고 사느냐. 술도 마시고 예. 또 뭐 게임도 하고 뭐 별의별 먹고 사는데 관련 없는 일을 하면서 살고 계신데.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사실 그 단순하지가 않은데 그렇죠. 복잡한 것인데 근데 이런 이야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은 채 살았다 너무 오랜 네. 기간. 자 오늘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은 그래서? 취업 관련 정보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최근에 미항공 우주국 나사에서 네. 채용 공고를 냈어요. 이게 네. 뭐냐면 플래네터리 프로텍션 오피서 한국말로 하면 행성 보호관 한 명을 모집한다. 행성 보호관이라는 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네. 그래서 이제 행성을 되게 어떻게 궁금해지는 거죠. 그게. 행성을 어떻게 보호한다는 거예요? 연봉도 높아서 한 1억 4천에서 2억 1천만 원 사이로 책정이 돼 있어요. 하고 싶네 행성 보호. 네. 이게 제가 오늘 공고를 보고 왔는데 원래는 7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한 달 동안 신청받는 걸로 돼 있었는데 네. 아직도 페이지가 열려 있는 걸로 봐서 채용이 안 된 게 아닌가 싶고. 적임자를 못 찾았다는 얘기겠죠. 네. 신청자가 없을 리는 없고. 그래서 우리 미국 에서도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미국 시민권자는 신청할 수가 있대요. 이 자격 요건이 뭡니까?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 거죠? 일단 행성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능력이 뭔가? 어벤져스, 네. 토르 이런 그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체가 뭐냐는 걸로 처음에 뭐 미국 언론도 좀 떠들썩했던 거예요. 네.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네. 그러니까 외계인이 침공해 오거나 뭐 소행성에 떨어질 때 충돌해서 혼자 지구를 한 명만 뽑아요, 그것도. 슈퍼맨을 1억 5천에 고용하면 너무 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이제 한 명만 공개 채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런 슈퍼맨이나 아이언맨 같은 사람을 나사가 실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쓰고 있었던 것이냐. 네. 실제로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오고 갔어요.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행성을 보호한다니까. 네. 행성을 보호할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최소한 아이언맨 아니면 인간이 아닌 슈퍼맨이나 토르 이 정도 돼야 되는 네, 거 같아요. 배트맨으로 부족합니다. 배트맨은 안 배트맨 되죠. 부족해요. 배트맨은 도시 하나 정도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안 돼요, 배트맨은. 그래서 어벤져에 보면 쉴드라고 지구 방위군 같은 거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나사가 운영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다. 네. 근데 뭐 하는 직업이랍니까? 이게? 뭐냐면요. 왜 지난 시간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카시니의 그랜드 피날레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행성이 오염되지 말라고. 네. 생명이 살지도 모를 토성 위성들을 피해서 네. 이제 토성에 떨어뜨리자 이거였는데. 뭐 이렇게 지구에서 뭔가 묻어갔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상치 못한 그 행성의 어떤 생태계가 존재하는데 네.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그걸 오염시킬까봐. 그렇죠. 그래서 폭파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네. 이 행성 보호관이 하는 일이 바로 이건데요. 네. 지구에서 탐사선을 보낼 때 탐사선 외부와 내부에 많은 생명체 유기체들이 묻어서 가요. 닦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되죠, 또, 이제. 그러면 이제 지구를 지키는 게 아니고 나가는 걸 이렇게 가가지고 혼자서 네, 닦는 로켓을 거예요. 닦는 거냐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그런 건 아니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것을 관리하는 그 플랜과 프로젝트를. 어떻게 지구의 물질이 행성 탐사선에 묻지 않도록 오염되지 네. 않도록 하는가?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이제 실행하는 그 그런. 닦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닦는 닦아야지. 거는 본인이 하는 것 같진 않고, 닦기도 해야겠죠. 예. 네. 요걸 닦아서 해결할 것이냐, 뭐 증류수를 뿌릴 것이냐, 네, 여러 가지. 등. 예. 그런 걸 이제 파악을 하고 예. 하는 일인데, 이게 왜 이런 걸 해야 되냐면, 우주 공간에 나가면 막 붙어 있는 게 다 죽을 것 같잖아요. 겉에 붙은 건 적어도.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중력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 지난번에 뭐 뜨거운 바다에서 사는 뭐 생명 얘기도 했는데. 그렇죠. 이 생명력이 강한 동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제가 오늘 소개할 그 동물은 물곰이란 거예요. 물곰. 네, 물곰 완보 동물이라고 하는데. 왠지 느낌이 친근한데 물곰. 굉장히 귀엽게 생겼습니다. 길이는 1mm니까 굉장히 작은데. 1mm. 얘는 불사신입니다, 말 그대로. 진짜로요? 예, 진짜로 거의 불사신인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의미에서요? 일단 우주의 온도가 거의 절대 영도에 가까운 영하 270도거든요. 네. 거기서 생존할 수 있고요. 영하 270도에서. 다리가 8개 있는 동물인데. 다리도 있는데. 다리도 있는데 박테리아도 아니에요, 심지어. 네. 그리고 영상 151도에서도 버티고. 151도면은 물이 끓고 나서도. 물이 끓고 나서 한참. 그러니까 그러니까 절대 영도에 가까운 네, 영화나 그 꽁꽁 얼거나 펄펄 끓어도 산다는 거 아니에요? 산다는 거고요. 진공 상태에서도 죽지 않고. 공기가 없는데. 공기가 없는데. 공기가 그럼 뭐 어떻게 호흡하고 어떻게 그냥 버텨요.
아니 이거는 과학적으로 확인된 거죠? 네, 확인된 건데 이제 예. 그 정도가 아니고요. 사람 치사량의 1000배의 감마선을 쪄도 죽지 않고요. 그 핵폭탄이 터져도 안 죽는다는 안 얘기는 죽습니다. 만약에 그 한가운데만 있지 않으면? 네, 그 핵폭신물만 있지 않으면 네. 그다음에 몸의 수분이 평소엔 80%인데 0.05%만 남아도 삽니다. 수분이 다 빠져나와서 산다. 예, 근데 사실 0.05%란 거는 우리가 저 마른 오징어도 그거보다 수분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 상태가 돼도 살아남는 미이라 거고. 상태인데. 그거. 네, 살아남고 그다음에 자연 상태에서 평균 수명은 150년인데 이론적으로는 2000년을 살 수 있다고 해요. 이야. 그러니까 불사신이란 말이 무색하지가 않은데. 물론 우리가 잡아서 꼭 누르면 죽겠죠. 아, 그렇게 하겠죠. 그런 외압이 없는 상태에서는 평균 150. 예, 이론적으로는 2000년. 이론적으로는 2000. 야. 불사신이란 말이 괜한 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2007년 9월에 ESA 유럽 우주국에서 네. 실험 위성의 물곰을 우주공간 바깥에 내놔버렸어요, 그냥. 아, 그냥? 예, 그냥 아무런 보호 장치 아무런 없이. 보호 장치 없이. 물건 나가. 그리고 무중력 상태 내보냈다 이거죠? 네.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예, 그리고 10일 동안 이제 진공에 노출을 시켰는데 10일 동안. 영하 270도의 진공에 노출시켰는데 멀쩡하게 살았고 지구로 귀환한 다음에 이제 또 생존했고 번식까지 하는 등 야. 전혀 데미지가 없었다. 진짜 불사신 맞네요. 불사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물들이 있기 물곰에게 때문에 배워야 되겠는데요? 이거 어떻게 가능하지? 그냥 뭐 우리가 배워서 되겠습니까? 이거 아무데나 지구 모은 지구에 다 있는 거예요? 예, 이슬 같은 데 안에 살고 있어요. 조그맣기 때문에. 그럼 지구에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지구에. 종류도 굉장히 많고. 이야. 물곰류가 아주 그러면 많죠.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이런 뭐 어떤 경로를 거치든 탐사선에 그렇죠. 안 보이는데 붙어 있다가 네. 글로 옮겨진다든가 하면 그쪽 거기서 번식을 시작하고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고. 네. 아니 오히려 물곰을 이 탐사선에 싣고 가지고 막 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관점의 차이인데요. 네. 우리가 화성 탐사를 했잖아요. 네. 화성 탐사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가 있었어요. 만약에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여기가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착륙시켰을 때 일단 생명체들을 얘네들이 죽이거나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거꾸로. 네. 그럼 그리고 혹은 물곰이 이게 번식하면서 지구에서 기원한 건지 아닌지 모를 수도 있고. 그렇죠. 영구적으로는 그런 오류가 생길 수 있고 네. 생태계적으로는 얘가 가서 거기를 이제 파괴하고 이제 거기 천적이 돼가지고 거기 생명체들을 죽여버릴 수가 있는. 혹은 거기서 뭐 어떤 작용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물곰이 된 다음에 지구로 날아 들어와가지고 예. 나를 왜 거기다 버렸어? 나쁜 지구인들. 네, 아하. 그런 상황들이 있고 이제 화성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마션 영화 보셨잖아요. 네, 마션. 마션 영화를 보면서 대부분 생각하지 않는데 그게 우리가 가서 화성을 완전 오염시킨 거거든요. 화성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죠. 예, 그 화성에 생명이 있다면 굉장히 큰 문제, 정말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우리가 거기서 그분이 이제 살아남으려고 그 대소변을 파내가지고 감자 심고 거름으로 줍니다. 네네. 그 대소변에 있던 미생물로 감자를 키운다는 얘기인데 그 미생물이 전부 이제 화성통에 퍼진 거예요. 그렇긴 한데 지구의 관점에서 보자면 화성에 오염시키러 가는 거죠, 실제로는. 네. 연구하러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우리 관점에서는 지구화하는 거고 화성의 네. 관점에서는 오염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문제제기가 상당히 좀 시작이 됐어요, 과학계에서. 그래서 이거는 화성에 생명이 사는 경우에는 화성을 침공하는 거다, 결국은. 맞죠? 예. 예. 침공하는 거라고 해서 지금 과학계 일각에서는 화성에서 박테리아 하나라도 발견되면 전부 철수해야 된다. 더 이상 개발하지 말고. 그거는 저런 거 갖고 비슷하군요. 예전에 그 그 댐을 건설할 때 네. 댐이 자연을 파괴한다는 쪽도 있었지만 자연보호 운동의 한 갈래 중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자연을 우리가 인간이 잘 이용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네. 어떻게 자연 그대로만 놓고 원시 상태로만 살아갈 수가 있냐. 이미 그 시절은 지났다. 뭐 이런 네. 절충주의가 있었는데 그런 비슷한 논쟁이 여기서 벌어질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 행성 바깥에까지 우리한테 그런 권한이 있느냐. 이제 이런 윤리적인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쵸. 화성에 그런 도덕적 판단 혹은 윤리적 판단을 할 생명체가 없다면. 네, 생명체가 없다면 사실 상관없어요. 네. 우리가 사는 게 급한 게 아닙니까, 일단. 지구인들이 살아남는 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걸 생각할 수도 확인하려고 있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럴 때 유기체들이 탐사선에 묻지 않도록 하는. 네. 주로 이제 나갈 때 문제, 들어올 때도 신경을 쓰지만, 네. 들어올 때는 묻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건 좀 부러운 게 여기까지 고민해 준다는 거죠. 바로 그 점입니다. 네, 여기까지 고민해 준다는 겁니다. 네, 기술을 넘어서서 네. 과학이 거기까지 갔어요, 이미. 세계적으로. 이런 사려 깊음이란 이런 게 되게 아쉬운 부분. 우리는 뭐 가지도 못하는데 이런 사려 깊음이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과학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많이들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원종우 씨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물건을 잃어버린 나무꾼 앞에 때문에 영장을 기각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저는 이게 또 한 번 더 우리 이정열 전 영장 해설 전담 판사를 내일은 연결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준비 못했습니다. 이게 댓글 공작을 밝히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중간에 자기가 횡령한 돈을 공탁한 게 이 사건 본질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게 무슨 사건이 무슨 피해를 입혀가지고 건물 부셨다든지 어디 가게 피해 보상을 다투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심지어 이 인사 같은 경우에는요, 검찰 조사가 임박하자 출국을 시도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출국 금지가 되어 있어서 못 나갔고, 또 수사가 들어가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해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거인멸이나 도주 위험 다 있는 거던데, 그 금액을 공탁했다는 게 난 너무 웃깁니다. 이게 경제 사범이나 또는 그럴 때 돈을 다투는 게 사건의 본질일 때 피해액을 이런 게 전혀 참작이 돼야지. 이거는 이 사람이 댓글 공작에 주요한 인물이었다는 거잖아요. 그 중에 돈을 횡령을 일부 했다는 거고. 야, 정말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는 수사 방해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의. 자, 시간이 좀 남긴 했는데 오늘 미니가 있어요. 예, 양지열 변호사님 저 옆에 들어가서 이미 서 계시거든요. 네, 벌 세우고 있는데 제목만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15일에 오천 살인 사건 관계되어 있는 박용철 씨 유족이 진범을 찾아달라고 경찰청에 고소장 냈습니다. 관련해서 김정은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사건이 내려오면 광역수사대에 배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재수사될 수 있겠군요. 이 사건을 이사하다고 했다가 제가 박근혜 정부 하에서 2년 6개월 구형을 받았어요, 제가. 근데 다 1, 2심 무죄 나지 않으셨습니까? 네. 네.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예. 감회가 남다른데, 감옥에 보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죠. 너무 많이 관련자들이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너무 늦었어요. 그 수사가 시작되면, 예, 제가 해설할 게 많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옆에 서 있는 양지열 변호사님 앉아주세요. 네. 빨리 앉아주시고. 자, 저희가 뭐랄까요. 양지열 변호사가 저희 첫 방송 때부터 저하고 굉장히 많은 티키타카를 해서 제가 없을 때 방송도 진행하시잖아요. 예. 그렇게 가까워지면서 저희가 점점점 푸대접을 하고 홀대하면서 잠깐 나오는 건데 전화가 아니라 직접 나와라. 막 5분이면 끝날 것을. 그런 거였어요? 네. 그걸 왜 불렀어요? 자, 5분이면 끝납니다. 왜냐면 바로 이어서 저희가 이 사이버 사령부 중요한 분이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네,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국방위 간사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네. 변호사 따위는. 네. 자, 오늘 뭡니까? 알았어. 빨리 시간도 짧은데 그러게 빨리 제목도 읽을까요? 제가 질문도 제가 다 읽으세요. 뭡니까? 오늘 이제 오늘 무슨 이명박 정권을 향해서 네. 이제 어제 박원순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방송인 김미아 씨 이런 분들의 고소가 잇따랐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가만히 있기 힘들죠, 사실. 아 그렇죠. 사실 본인에 이게 관한 이제 얘기가. 짐작만 하는 것과 추정, 짐작, 그리고 그렇게 생각만 하는 것과 문서가 튀어나오는 순간 느끼는 감정은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이 검찰에 들어가서 봤더니 자기네들을 어떻게 탄압을 해라라고 국정원만이 만들어낸 문건을 봤다는 거죠, 눈으로. 자기가 그대로 당했고. 그렇죠. 겪은 일이 그러려니 했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실제로 이게 국정원 지시로 이뤄진 거라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또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2013년도에 이른바 이제 박 시장 제안 문건이라는 걸로 고소고발을 했었는데 당시에 검찰에서는 그 문건이 폰트가 좀 다르다.
그냥 원래 국정원이 사용하던 거랑 이제 그 제보한 분이 밖에 나와서 출력을 하는 바람에 우리 그렇잖아요. 같은 프로그램을 터도 버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잖아요. 아니, 그리고 그 폰트가 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버전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 컴퓨터, 아니, 그 버전이 똑같더라도 그 컴퓨터에 맞추는 폰트가 그렇죠. 없을 수도 예. 있으면 대체 폰트를 쓰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다른 문건이다. 확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이번에 원본을 다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박 시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소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박원순 시장은 사실 정말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시민단체 할 때부터 사실은 당했었으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특히 이제 서울시장 출마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어버이연합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한 게 그 언저리거든요. 저는 정말 박 시장님 얘기를 하면 그 왜 병원에 기자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들어가서 엑스레이 사진 찍었는데 그것도 안 믿겠다고 자꾸 재검하자 그런 거. 이런 것들은 정말 사람을 2번, 3번 죽이는 일이었잖아요. 국정원 원세훈 그 당시 원장이 사실은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부터 쭉 정무부시장이었던 거예요. 부시장이었고 행정부 장관 했었고. 그러니까 서울시장 다음은 대통령 이런 그렇죠. 인식이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문건 자체가 여권 주요 인사 야권 당시 예. 야권이 있으니까 잠재 가능성이 있음으로 제압해야 한다는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게 제압이라는 단어도 사용이고 그러면서 제일 먼저 동원됐던 게 이제 어버이연합이거든요. 근데 어버이연합, 뭐 엄마부대 이런 데들이 나오죠. 그때는 엄마부대는 본격적으로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버이연합의 활동 역사를 아주 자세히 알고 있는데 그때 어버이연합이 그 박원순 시장 출몰하는 지역, 출몰하는 지역 나타나가지고 박 시장이 무슨 범죄자에 출몰을 하게. 그때 정말 웃겼던 건 이거 방송 용어가 아닌데 구호를 그대로 전달해야 사실은 당시 어버이연합이 동원된 게 확실하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저도 원순이 인연 나와 이거예요. 여성용으로 불렀었죠 당시. 박원순 시장이 남자인지 누군지도 몰랐어요. 몰랐죠. 모르는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물러가라고 하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이 남단지도 여단지도 모르는 어버이연합이었어요 그때. 사실 이제 그러니까 동원된 거죠. 엄마 부대 얘기는 했던 건 왜 그랬냐면 요즘에 유명해지셨잖아요 조옥순. 어제 핵 관련해가지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모두 용인하자라고도 볼 수 없고 현재 상황을 또 편하다고도 볼 수 없다라는 양쪽에 대한 비판도 같이 했었는데요. 북한과의 협상은 협상이면서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는 강경론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러한 주장들이 오히려 강경파의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협상론자죠. 예. 그리고 이 사람이 평소에 이 사람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워싱턴의 정치가들이 똑같은 얘기지만 트위터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이야기도 어제 나왔습니다. 한밤중에 트위터 메시지나 공개된 정상 간의 전화통화로는 부족하다라면서요. 트럼프에 대한 지적도 한 겁니다. 다 트럼프에 대한 지적이에요, 이게. 네, 직접적인 지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건 아주 직접적인 지적이요. 네. 아니, 이게 복잡한 외교 문제를 자기 광 파는 거죠, 광. 그걸 트위터로 파는 거죠. 예, 전문용어로 광 판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자기 광만 파는 대통령은 처음 봤어요, 정말. 자,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북핵 관련해서. 유엔 총회가 있다 보니 다들 한마디씩 하고 있고요. 강경 발언이 있고 그 강경 발언에 대해서, 당신이 무슨 어벤져스냐 하는 비판 혹은 뭐 트위터로 되겠느냐 협상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거기 가 있는데 관련해서 한 말 없나요? 예, 어제 첫 일정으로 유엔 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역할을 요청했는데요. 구테레스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 문제는 군사적 해법이 아니라 외교적 해법을 통해야 한다면서 자신의 중재는 언제나 활용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6자회담 참가국에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는 없냐 이거죠. 예,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뉴욕에서 동포간담회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한미관계 쟁점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한미의 입장이 완벽하게 같이 갈 수는 없다라고 인정을 하면서도요. 오히려 그러한 차이는 자연스러운 거다라면서 그것이 오히려 건강하게 발전시키는데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원론적인 얘기지만 기본적인 방향성이 그렇다는 거고요. 자, 이제 국내로 돌아볼까요? 예. 국내 뉴스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계속해서 댓글 사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군 댓글 사건 관련된 소식입니다. 지난 2013년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에 댓글 의혹이 일자 국방부가 수사를 착수했었는데요. 하지만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했습니다. 심리전단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지우는 등의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당시 한 군무원의 컴퓨터는 자료가 삭제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다른 부대에 교육을 받으러 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해당 군무원이 자신의 컴퓨터를 국방부 조사본부에 제출했고 조사본부가 하드디스크를 복사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청와대에 이러한 보고가 올라갔다라는 증언들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당시 군에서는 수사 결론을 청와대 등 외부기관은 연관이 없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게 SBS 어제 보도인데 사실 포털에서 묻혔어요.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보도인데 핵심이 이거죠. 삭제되지 않은 자료가 있었고 그 자료를 조사본부에 제출을 했는데 그 자료 중에는 그 공작 내용이 청와대로 보고된 증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에 보고한 증거를 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의 수사 결론은 청와대에는 상관이 없다라고 결론을 냈다는 거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김모 씨가 사실은 양심 선언을 하겠다고 하고 나서 보름 후에 죽었다는 겁니다. 교통사고로. 제가 보기엔 이게 매우 의심스럽습니다만 양심 선언을 하겠다고 했고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리고 자료도 제출했고 증거 자료도 보름 후에 양심 선언을 하겠다고 한 지 보름 후에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거. 오싹한 내용이죠. 다음은요. 이런 종류의 소위 그 정보기관 관련된 사망 사건들도 지난 10년간 다시 한번 다뤄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자, 지나치는 우연이 너무 많아요. 다음 뉴스는요. 네,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방송인 김미아 씨가 피해자로 검찰에 출석했는데요. 국정원은 2010년에 김 씨를 포용할 수 없는 강성으로 분류하고 퇴출 1순위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광고주를 통해서 출연해서 배제해야 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관련 뉴스 계속 나오겠죠. 네. 광고주를 압박해서 퇴출시킨다. 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겠죠. 자, 이 호사는 이제 이 피해자들 진술이나 조사가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때 좀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국정원 민간인 댓글 부재 사건 관련해서 어제 영장 나왔다라는 이야기 드렸는데요. 민병주 전 단장 외에는요, 나머지 2명은 기각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영장이 기각된 송아묵의 민간인 팀장 같은 경우에는 수백 명의 팀원을 거느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4년 동안 국정원에서 10억 원의 돈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원의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가담 정도, 또 송 씨를 포함한 전체 범행 가담자에 대한 수사 및 진행 상황을 고려하면 영장을 기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저는 이것은 사법부의 독립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또 가능하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채 수사하는 게 인권 차원에서도 원칙이기도 하고 그런 원론들을 말할 게 아니라 이 정도 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 민간인 팀장인데 이 팀장이 팀원이 수백 명이었고 10억을 썼는데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더 웃겨요. 영장 기각한. 또 한 사람은 국정원 직원인데 이제 이 그 댓글에 쓰라고 준 돈을 가로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자신이 가로챘다라는 겁니다. 근데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 사람도 기각됐는데 기각된 이유가 너무 웃겨요. 네,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구속영장 청구 위에 피해 금액을 전액 공탁했기. 여기가 일종의 친정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여기서 방송을 직접 하셨고. 네. 그때가 좋으세요? 국회의원이 좋으세요? 그때가 좋았죠. 아시잖아요.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사실 그때는 매일매일 언론에 노출되는데 지금은 이런 일이 있어야 언론에 노출되죠. 그렇죠. 네. 경쟁이 치열하죠. 잊혀지고 있습니다. 자, 저희 방송에 나오시기로 해놓고 JTBC에서 연락 오니까 바로 먼저 나가셨더라고요. 네.
배신. 아니 꼭 그렇진 않습니다. 뭐 꼭 그렇지 않아요. 어젯밤에 나오셨는데. 제게는 김어준 총수도 소중하지만 손석희 사장도 소중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랑 먼저 하기로 했어요. 우리를 나오고 나서 거기 나가셔야 되는데. 그 TV잖아요. 내가 손석희 사장이라서 내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저희를 먼저 나왔어요. 꼭 먼저 뺏어가. 손석희 사장님 그러지 마세요. 섭외만 해놓으면 먼저. 자,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공작이야 이미 뭐 오래전부터 알려진 기정사실인데 여기에 국방부 장관이 개입한 정황이 확실히 나왔다. 네. 네, 어떻게 확인된 겁니까? 사이버 작전 지침이라는 문건이 있어요. 지침? 네. 그게 이제 비밀로 분류되어 있는 문건인데 거기에 김관진 장관이 사인을 한 게 있습니다. 이게 김관진 장관이 도장도 아니고 사인을 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직접? 썼는데 처음에 이게 불거졌을 때 지난 정권에서는 장관한테까지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보고가 안 됐다 이렇게 사이버 사령부 끊었죠. 단장에서 끝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머리 자르기라고 그러지만 꼬리 자르기로 끝났는데 예. 아무리 봐도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장관 모르게 뭘 할 수 있다는 국방부가 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그 문건이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거는 뭐 분명한 팩트인 거고 그래서 이 댓글 선거 개입과 정치 개입이라는 댓글을 처음에 누가 기획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도 조금 지나면 나올 겁니다만 최소한 국방 분야에서만큼 총지휘한 사람, 관리한 사람은 김관진 장관이다. 이건 좀 분명히 확인된 겁니다. 본인이 알고 있었다 게다가. 그럼요. 보고도 뭐 수시로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국방부가 그렇다고 청와대 몰래 네. 이걸 했다는 것도 상상할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이게. 그것도 불가능하고요. 네. 거기 보면 사이버 사령부에서 군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일일 상황일지 같은 걸 쓰잖아요. 네네. 그 상황일지에 보면 청와대 BH라고 표현했습니다. 블루하우스라고 흔히 우리 쓰잖아요. 네. BH 보고라는 문구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보고가 일지에 됐다는 얘기죠. 보고된 거죠. 네. 그리고 그 전에도 제가 아직 확인 중에 있습니다만 청와대 주재로 회의를 했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것만 좀 이렇게 문서로만 확인되면 그것도 분명히 얘기할 청와대까지 수 간 거는 있습니다. 분명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됐느냐 하는 건 또 한 번 단계를 넘어서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거기까지는 아직 못 가신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알고 있었고 그리고 청와대에 보고했다까지는 확인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이버 사령부 댓글 공작 관련해서는 조만간 소환되거나 법적 책임을 물 대상이 되겠네요. 그 뭐 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지금 국방부 내에서도 재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당시 축소 은폐 수사를 했거든요. 그렇죠. 상당히 축소를 했고요. 많이 보고 덮었거든요. 없었다. 그렇죠. 네. 그걸 다시 꺼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전 안보실장에 대한 수사는 좀 불가피할 거라고 봅니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요즘 인기가 많아요. 뉴스에 너무 많이 등장하는데. 이분이 예. 2010년 후반 12월쯤인가요? 10월인가 12월쯤 장관이 됐기 때문에 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임기 끝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방 분야 총괄한 지가 거의 한 7년 정도를 했단 말이에요. 국방장관 그리고 안보실장도 그렇죠. 하고. 그러니까 안보 라인을 사실 말씀하신 대로 한 7년 정도 책임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실과 6, 7년을 했기 때문에 이른바 선대가 다 묻어 있고요. 거지 자지우지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묻혀있던 것들이 이제 속속 나오는 거고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은 김관진 장관이 져야죠. 보통 그 다음 정부에서 전 정부 인사를 고스란히 쓰진 않는데 김관진 전 장관의 경우에는 사실은 뭐랄까요? 승진했어요, 승진. 딱 그런 표현이 네. 정확하게 맞지는 않지만 뭐 이게 장관을 하다가 안보실장을 했으니까요. 예. 더 중요한. 근데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럼 김관진 전 장관이 기여한 바를 인정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을 고려했겠죠. 처음에는 사실은 김병관이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낙마했습니다. 낙마했죠. 청문회에서. 예. 그분을 장관 후보자로 내세웠다가 인사청문회 통과를 못하니까 할 수 없이 유임시키는 네. 그런 형식을 거치긴 했습니다만 김관진 장관이 기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알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그리고 요거 사이버 사령 관련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사안 중에 하나가 이제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이전 조사에서는 끝이 났었는데 근데 사실 최근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문서를 이미 확보하고도 청와대까지 안 갔다고 꼬리 자르기를 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문서가 나온 것이 김모 국무원의 컴퓨터였는데 거기까지만 있으면 이제 지금까지 쭉 나왔던 여러 가지 일련의 보도 과정에서 이제 추가 정보가 나왔구나 싶겠는데 그 국무원이 또 하필이면 양심 선언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나서 2주 후에 교통사고로 죽어요.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제 있었는데. 예. 네. 저희도 그 좀 추적해오고 있던 중이었는데, 예,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당시에는 네. 의지만 있었으면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곳곳에 증거가 남아져 있었는데, 네. 그 이후로 계속 파쇄하고 없애는 작업들을 했죠. 네. 그래도 저는 이제 진실을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어딘가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제 말은 이제 그 부분은 당연한데 제 말은 그게 아니라 하필 양심선언을 하겠다고 하고 이분이 했던 일을 보니까 지금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사진 합성. 연마부대 대표. 네. 얼마 전에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본인은 떳떳하다. 왜냐하면 돈 떼먹은 적 없다. 돈 떼먹은 적은 없다. 돈을 받은 건 맞는데. 제안을 했고 내가 제안 받은 바에 따라 다 일을 했다라는 식의 그런 진술을 했었기 때문에 돈을 받고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정당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뭐 그런 진술을 했다고 지금 알려졌습니다. 아워 연합은 그때 활동 초창기였다니까 제가. 예. 그 박원순 서울시장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른 채 떼거리로 몰려온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나오라고 막. 예. 예. 하여튼 이제 오늘 주제는 그건 아니고 박원순 시장님은 남자분 맞습니다. 예, 저도 몇 번 뵀는데 남자분이 확실하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결국에는 향하는 게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명박 대통령 예. 측근 쪽에서는 이게 이제 뭡니까 정치적 보복이다. 정치적 보복이고 국정원이 근거도 없이 기밀을 누설하고 있다라는 이거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내놓은 건 아니고요. 네, 뭐 측근으로 측근의 알려진 이름을 사람들이 불러서. 언론을 향해서 주장하고 있는 건데 그럼 측근이 혼자 알아서 했을까요? 알아서 했겠죠. 지금 지금 입장 발표를 안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원세훈 전 원장이 이미 지금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거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국정법 위반이니까 좀 떼낼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이번에 언론 탄압이라든가 연예인 문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명백하게 있잖아요. 공무원의 불법 변호사님? 행위에 대해서 예. 평상시처럼 한 20분 시간이 되신 줄 아나 본데 예. 빨리 앞으로 5분밖에 안 남았어요. 빨리빨리 얘기해주세요. 그러니까 말을 끊지 마세요 중간에. 그렇게 피해자들이 명백하게 있는데 예. 중간에 자기 직속 보하잖아요. 대통령 직속 기관이잖아요. 국정원은. 그 국정원에 유일하게 보고할 대상이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국정원이 불법 행위를 해서 피해자가 나왔다라면 이거는 국가배상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일 수도 있어요. 관리자 책임을 물어서. 당연히 국가배상 책임을 이렇게 지금 소송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민사하고 형사하고 나눠서. 그러면 이런 정도 상황이면 관여를 안 했더라도 설마 정말 아무 상관이 없어서 원전 원장이 알아서 했더라도 부하 직원 잘못했다라는 얘기는 나와줘야 되는데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그렇죠. 뭐 이렇게. 오히려 정치보복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기밀 누설이라는 얘기는 근거가 전혀 없는 게 현재 그 국정원에서 2개 TF가 가동 중이에요. 네. 개혁위가 하나 있고 적폐청산 TF가 있는데 적폐청산 TF가 지금 실제 국정원 내부의 서버들을 보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사건도 박 전 대통령 사건이랑 많이 유사하다고 보는데 그때 당시 컴퓨터 사용했던 것들이 메인 서버에 그대로 저장돼 있다는 것을 아마 몰랐던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래서 그 메인 서버에 있는 것들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거는 현재 국정원장이 내부 직원들하고 외부에서 파견 나온 검사를 동원을 해서 법적 근거가 있다는 말씀이죠. 덜어보는 거죠. 법적 근거가 당연히 있다는 너무 길게 거죠. 얘기하지 마시고요. 법적 근거가 있다. 그리고 오케이. 정치 보복이냐? 정치 보복이다. 정치 예. 보복이라면 없는 걸 만들어내거나 그렇죠. 있지도 않은 사실을 조작해서 뒤집어 씌울 때 뒤집어 보복은- 씌우거나 아니면 정말 콩알 많은 걸 가지고 정말 매주를 쓸 때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있는 사실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다 문서만 가지고 들이대고 있고 피해자들이 나와서 내가 이렇게 피해 당했다고 하는데 그 피해가 고스란히 문서에 써 있는 계획이야. 그렇죠. 계획이 실행된 결과로 그 피해자들이 나도 당했다고 나온 거거든요. 저도 이거 지금 들고 있는 게 그때 당시 KBS 추진방안 문건인데 말들이 정말 웃겨요. 음모 분쇄, 편파 방송 획책, 뭐 고강도 인적 쇄신. 그러니까 그야말로 도대체 이런 말들까지 써가면서 방송사의 연예인들에 대해서 탄압을 해야 그리고 될까 싶을 MBC 정도인데. 시사방송 없애라고 하는 거 없어질 때 우리가 저거 이제 시사방송 다 없앴다라고
결과를 가지고 말했는데 이게 틀림없이 이제 정권에 불편할 방송들을 없앤 거라고 했는데 그게 계획에 의해서 실행됐다는 그렇죠. 거 그게 아닙니까? 이제 세부 추진 방안 중에 시사 프로, 시사 매거진 PD 수첩, 편파 방송 주도를 황골탈퇴해야 된다. 손땡땡 반드시 교체. 이런 손석기 사장. 아니 손땡땡이라고 돼 있다니까 왜 그러세요? 그거는 예. 반드시 교체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언론에 배포할 때 그렇게 한 거고요. 반드시 교체 당했죠. 교체 당했잖아요. 예. 현실로 나왔잖아요. 피해자세요 이분도. 손석희 사장님 고소고발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남은 건 연결고리를 찾는 건데 원전 원장의 어떤 자백을 받아내거나 아니면 원전 원장이 청와대를 통하는 동안에 청와대 보고가 들어간 건 확실하니까 그 문건을 잡은 청와대 그 보고실 참모들. 근데 대통령 아마도 독대했을 텐데 독대 씨의 문서를 들고 가서 주고 받고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가능성이 있는 게요. 그거를 뭐 남기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른 사안입니다만 지금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게 네. 보고했던 문건들 같은 내용들이 김관진 장관에게 남아있진 않은데 누가 가서 내가 김관진 장관에게 보고했다라고 일시하고 문건 내용까지 적은 식으로 그러니까 기억이 나는 김관진 거예요. 국방장관이 대통령에 보고할 문서를 내가 들고 와서 김 장관에게 보고를 했다. 보고했고 그래서 그 문서를 들고 갔다. 네, 뭐 이런 확인했다. 식의. 이런 식의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간접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쌓인다라고 한다면 늘 얘기하다시피 가리키는 정황 화살표가 너무 많고 뚜렷하다면 피할 수 없을 수도 있죠. 확인해야 되죠. 그러면 지금 양 변호사님의 추정으로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요 사건 관련해서 소환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다. 높아져 가고 예, 있다. 국정원 나왔고 군이 나왔잖아요, 벌써. 일단 근데 이제 그 민사 형사를 이 피해자들이 다 걸었기 때문에 네. 최소한 참고인 조사로라도 받아야 될 상황이 되어 가곤 합니다. 그렇죠. 최소한. 예, 예. 예. 뭐 당사자니까 사실은 이제 고소의 당사자죠. 참고인을 불릴지 뭘로 불려올지 모르지 소환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명확한 건 좀 찾긴 해야 될 거예요. 그래 어쨌든 국정원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고 때문에 추정이나 혹은 주장만으로는 소환되지 않을 것 같고요. 좀 더 구체적인 문서가 나와야 소환될 것 같은데 이제 가시죠. 갈게요. 지금까지 몸과 마음이 순수한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이것도 제가 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사이버 사령부 댓글 조작 사건. 이 사건에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직접 개입했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철희 의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지난주 김명수 대법원장 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의 질의 내용 중에 공식적인 속기록도 녹취록도 없는 것으로 알려진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의 발언 내용, 특정 법무부 비서관의 인사 관련 내용, 법원 내 모임의 구체적인 가입자 정보 등이 등장했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사법부의 고등부장, 실국장급이 아니면 알 수가 없고 이러한 정보가 종합적으로 취합되는 것은 바로 법원 행정처라고 합니다. 법원 행정처는 통상 대법원장의 사람들이 주요 보직을 맡는다고 알려져 있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현 양승태 대법원장의 측근 인사들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을 맡겠다고 나선 걸 의미하는 거 아닌가요? 임기가 며칠 남지 않은 현 대법원장 체제가 차기 대법원장 체제의 출발을 이렇게까지 해방한 사례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그것도 특정 정당과 결탁해서 말이죠. 이거 왜 아무도 문제 삼지 않죠? 이게 저만 이상한가요? 김어준의 의문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유엔 총회에서 그런지 관련 뉴스가 많죠. 예. 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19일 유엔 총회 연설했습니다. 미국이 위협받으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선택 외에는 없다라고 강조했는데요. 북한을 타락한 국가로 규정하면서 북한이 전 세계를 위협하는 무모한 핵과 탄도미사일을 추구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과의 어떤 무역도 불법적 행동이라고 지적을 하고 북한과의 경제관계 단절을 유엔 회원국에 촉구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런 말 하는 건 한두 번이 아닌데, 매티스 국방장관도 또 관련해서 비슷한 말을 했죠. 예. 네, 강경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서울에 큰 피해자를 입히지 않는 대북 군사 옵션이 있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18일에 미국 국방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 발언입니다. 서울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도 북한이 취할 수 있는 군사 옵션이 있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있지만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 1차 대전이 뭐 처음부터 뭐 탱크로 쏘았나요? 예. 총 한 발로 시작된 건데. 자기네 무슨 어벤져스도 아니고. 실제로 미국 내에서 그런 비판이 나왔는데요. 예. MIT 내 핵 비확산 전문가인 비핀 나란 교수 같은 경우에는요. 허핑턴 포스트에다가 극도로 영웅적인 가정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 말 했어요. 예. 이건 무슨 영화에나 나온 얘기입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근데 이 목적은 최근에 이렇게, 국방장관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똑같은 메시지를 내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중국 압박이라는 얘기를 뭐 국내에서도 하고 미국에서도 하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만 이 대상이 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들이죠. 예. 불안감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문제가 있는 발언이죠. 그러니까요. 예. 중대한 위협에 빠뜨리지 않는 군사 예비라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 총을 한 방만 쏴도 에스컬레이션 되는 것이고 그리고 중대하다는 게 어느 정도 중대한 겁니까? 한 100만 명 죽으면 괜찮고 50만 명 죽으면 그런 건가요? 예. 우리가 거꾸로 이런 발언 좀 해야 되겠어요. 어디다 대고 어디다 대고 예. 진짜 워싱턴에 중대한 위협을 빠뜨리지 않고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군사 옵션이 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해봐요. 가만히 있겠나. 이거 화내야 되는 뉴스예요 다. 자기들이 뭔데 자꾸 이런. 자, 근데 관련 뉴스가 많아요. 이런 발언들. 뭐 말로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정치하는 게. 유엔 사무총장도 또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했겠죠, 당연히. 네, 개막 연설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전 세계는 핵전쟁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오늘날 핵무기에 대한 걱정은 냉전 종식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요. 그러면서도 정치력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험악한 발언들은 자칫 치명적인 오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 간의 소위 말전쟁을 지적했습니다. 이 말전쟁 지적이야 뭐 전 세계가 다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도 매번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언론만 지적을 안 해요. 중계만 하고 이렇게 말하였다라고 보도를 하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한테 얼마나 나쁜 것인지 혹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야 되는데 중계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트위터랑 발언만. 네, 하는 언론도 이제 있습니다. 해설이 없어요. 해설이. 스포츠 중계가 아닌데 언론이 자기 입장을 가지고 그 발언들을 해석하고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거기 또 이런 발언들이 나오면 또 전문가들 나와서 또 논평하고 그럴 텐데. 네, 어제가 9.19 공동성명 12주년이었기 때문에 또 관련된 발언들이 미국 내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이야기였는데요. 이 사람이 육자회담 담당자였어요. 예, 주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일부에서 거론하고 있는 대북 선제 타격론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를 모두 제거할 수 없다라는 건데요. 더 중요한 것은 동맹인 한국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안 문제라고 받아들이죠. 지적했습니다. 네. 당연히. 네, 인구 2천만이 있는 수도권에서 북한 방사포 사정권에 있는데 한국이 그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어려운 선택이라고 지적한 겁니다. 불가능한 선택이죠. 예. 그리고 크리스토프 힐, 북한을 상대해서 실제 협상을 해서 결과를 내본 적이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예, 9.19 공동성명은 굉장히 중요한 그 비핵 확산에 있어서 중요한 성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기본 입장은 항상 대화가 협상과 대화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말을 했을 텐데. 아닌가요? 네.